안 물어봐도 알려주는 남 얘기 아날람 400? 설마 그럴 리가. 내가 미쳤나? 음. 240회. 400이라니. 240회. 미래에서 오셨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네. 400회까지 가루명인가 봅니다. 네. 어쨌든 네,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방송을 잘 못 올리고 있는 게 다 바빠요. 저 빼고. 한수성 님도 공부하느라고 그분은 죽어가고 있어요. 네. 공부로 사람이 죽을 수 있다. 네. 우리 박 박사님도 바쁘고. 네, 뭐 저도 기타. 좀 많이 바쁩니다. 네. 여기 다 출연하시는 모든 분들이 나 빼고 다 바쁜 상황이 되었다. 그래서 뭐 내가 혼자 네. 저기 그 유튜브 저기 트위치 키고 이렇게 방송 침착맨처럼 방송하면 좋은데 네. 내가 침착맨만큼만 생겼어도 어떻게 해보겠는데 이게 또 그렇게 내가 내 얼굴을 마주하는 게 너무 힘들다. 익숙해지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뭐 이거를 이렇게 어떻게 할까 하다가 뭐 시간 되는 대로 올리는 건데요. 그래서 짧은 우리가 그러면 이제 그 또 저희 출연하시는 분들이 저희의 녹음 방식 저희가 보통 한 스튜디오에서 4시간을 예약하고 그렇게 녹음을 한 다음에 2시간에서 1시간 반짜리 2개 내지는 뭐 1시간짜리 2개에서 2시간 3시간 정도를 내보내는데 이거에 많은 부담을 갖고 계시는 패널들이 많아서 아니 그래도 아무리 준비를 안 한다고 해도 뭔 얘기를 할지에 대해서는 좀 정리를 하고 해야 되니까 이게 좀 은근 준비 시간이 좀 들어가요. 네, 그래서 이렇게 짧게 우리 저기 그 유튜브나 틱톡 세대에 맞게 유튜브도 보면 이렇게 그런 거 틱톡 따라듯이 쇼츠. 이렇게 쇼츠가 네. 있잖아요. 스토리 이런 게 있듯이 아날람 쇼츠로 짧게 치고 가보겠다. 그래서 오늘은 짧게 여러분이 기대하는 만큼의 어떤 출근길과 퇴근길을 보장할 만한 분량은 아닐지 모르지만 그래도 뭐 그냥 한번 말이라도 얹어보자 그런 차원에서 받았습니다. 시류에 영업하기 위해 요즘에 핫 이슈를 들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일단 그 전에 저희가 이렇게 방송을 안 함에도 불구하고 후원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응원해주신 댓글까지 써주시는 모든 청취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희는 역시 후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좋은 아와 뜨아를 한 잔씩 했습니다. 후원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일단 또 들어가기 전에 비슷한 얘기입니다만 어쨌든 또 BTS가 활동을 정지하고 한국에 별이 없나 싶을 때 별이 또 등장했다. 한국은 예체능의 국가. 누군가가 하나가 사라진다면 그 대체품은 나온다. 그 방클라이번 국제 콩쿠르에서 이문찬 씨가 피아니스트 최연소 우승을 했습니다. 아직 고등학생인 건가요? 나이가? 18세 만 18세인데 한예종에 다녔습니다. 네. 손민수 교수님의 제자인데 정말로 그 뭐라고 할까? 이거는 그냥 이 표현을 옮기면 될 것 같아요. 그 경희대 조은하 교수님의 표현이 있습니다. 예술에 음악에 관심이 없는 국민이라도 이번 콩쿠르에서 연주한 라흐마니노프 협주곡 3번을 한 번쯤 꼭 들어봐 주었으면 좋겠다. 디지털 시대, 아날로그 예술의 절체절명, 지구가 인류에게 공들여 점지한 피아니스트가 한국에서 등장했다. 전 사실 앞에 문장은 그렇고 그 교수님 말씀은 지구가 인류에게 공들여 점지한이라는 거에서 이게 이제 다른 분들과 비교될까 봐 일부러 이렇게 그냥 돌려서 말씀하신 거겠지만 그러니까 뭔가 제가 여기서 누구보다 낫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왜냐면 또 이제 뭐 제2의 조성진 쓰면서 비교하고 뭐 이런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 어떤 그 굉장한 올타임 넘버원 피아니스트가 등장한 게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데 보통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클래식 애호가는 아니지만 종종 듣는데 또 취향이 일천해서 듣는 것만 듣습니다. 라흐마니노프 2번이 좀 들을만해요. 약간 이렇게 멜로디가 좀 감기는 게 있어서 3번이 그렇게 그렇지가 않아요. 옛날에 들으면 문외한 입장에서 재즈가 처음 들릴 때 그랬거든요. 재즈 잘 모를 때는 화가 나. 재즈 하는 사람들은. 그렇죠. 너 일부러 어렵게 치려고 그러는 거지. 일부러 막 잘난 체려고 어렵게 이게 막 그러니까 이 음악이 이해가 안 되니까. 그렇지. 실제로 재즈가 귀에 트이면서 이게 이러려고 이렇게 쳤구나가 이제 들어오는 때가 그렇죠. 있어요. 저도 잘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예상하는 진행대로 안 가니까 약간 귀에 감길만 하면 엉뚱한 거 쳐서 사람을 요즘 애들 말로 킹받게 하려고 이러나? 그렇죠. 뭐 약간 킹 받는 게 많죠. 근데 들어오는 순간 이게 이것을 위한 초석이었구나라는 느낌이 오는 순간 그 감동하게 되고 이 사람들의 창조성과 그런 어떤 그러니까 파이오니어적인 좀 더 나은 프레이즈 더 나은 것 남들과 같지 않은 것을 해보려고 하는 그 열망 속에서 관습에서 벗어나면서 그러니까 예술가들의 열망에 대해서 감동을 하는데 라흐마니노프 3번을 들을 때 저의
최초의 반응이 지금으로부터 한 20여 년 전 최초의 반응이 이었어요. 똑같았어요. 음. 일부러 이러는 거지. 킹받게 하려고. 나 중간에 잠깐 졸기도 하고 날 열받게 막 이런 게 있었어요. 사실 영화도 그렇죠. 그런 전형성이나 관습적인 문법을 벗어나는 순간에 도대체 뭐 하려고 그러는 거야 하면서 이제 집중력을 잃고 네. 그리고 내가 이해가 안 되니까 화가 나고 네. 그래서 그 연출가와 작가를 증오하게 되는. 그죠. 예. 근데 이제 많은 클래식 곡들과도 좀 화해가 되다가도 라흐마니노프 3번간 조금 화해가 힘들었어요. 사실 저는 아직도 잘 모릅니다. 아 근데 진짜 예. 제가 예. 이번에 그 계기가 마련된 게 예. 보통 이번 연주가 그 유튜브에 올라와 있습니다. 45분, 50분 정도 되는데 45분 조금 정도 되는데 와 진짜 숨 안 쉬고 봤어요 제가. 그것도 그래서 매일 봤어. 내가 지난주 내내 매일 너무 감동을 해가지고 예, 예. 사실 저는 음악을 그렇게 들으면 안 되는데 사실 40분을 집중해서 들을 여력이 아직 없어가지고 그렇군요. 그 하이라이트 편집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쇼츠 이런 걸 봤는데 마지막에 이제 연주 끝나고 눈물을 훔치는 지휘자 뭐 이런 영상은 많이 봤습니다. 아 그거를 진짜 너무 제가 진짜 좀 벅찰 정도로 그러니까 감동을 끝까지 다 들으시거나 클래식 원래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들 극찬을 하시더라고요 진짜. 특히 이문찬 씨는 참 멋있었던 게 이 시대가 원하는 진짜 클래식 피아니스트인 게 요즘 클래식 피아니스트도 확실히 액션이 좀 멋있어야 되거든요. 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게 표정이나 액션을 일부러라도 더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액션이 너무 멋있어. 그 액션이 그래가지고 나중에 간지가 있구나. 그러니까 얘가 듣기만 해도 대환장인데 보고 있으면 진짜 완전 진짜 환장하게 되는 그런 모먼트가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근데도 이분이 임시잖아요. 이분이 진짜로 그 임시들이 그 프레임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잘 보면 임시완 보인다. 임시완. 아니 잘생겼더라고. 그러니까 그 요즘 또 사람들이 원하는 널드미. 약간 어깨 좁은데 왠지 그 약간 널디한 그 약간 장발 이렇게 곱슬한 장발에 그런 그러니까 이 시대의 트렌드를 다 갖추고 태어난 거기에 그 우리 흔히 말하는 인터뷰할 때 보니까 이분도 그 이창호 페이커 요런 류의 그 말주변은 별로 없고 왜 몰두하는 천재형이 구도 작가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익숙한 느낌 페이커라든가 이창호에게 느꼈다. 내가 아는 것만 잘하는 그런 그냥 이렇게 예예예 그래서 게다가 또 손민수 선생님 댁에서 기거하면서 했다길래 설마 손민수 선생님의 그 아내분도 그 조은현 선생님의 아내분처럼 조은현 선생님의 아내분은 이창호 씨에게 어릴 때 이창호를 신발끈도 묶어주고 머리도 감겨주고 왜냐면 받은 말고는 아무것도 할 줄 몰라서 라는 일화가 있듯이 그랬을까? 그런 생각, 그런 상상력까지 무궁무진하게 덕질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의 슈퍼스타 아티스트가 또 탄생을 해서 이거를 들으신 분이 뒤늦게라도 모르셨다면은 한 번쯤 나 클래식 그렇게 40분이나 되는 거 너 잘 모른대라고 해도 한번 들어보세요. 엄청나게 고양되는 마음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제가 피아노 얘기로 서두를 한 거는 이제 모 피아노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이게 이제 사건의 전말은 그렇죠. 지난주에 서울에 사는 류이치 씨가 일본에 사는 류희열 사카모토 씨의 곡을 표절했다는 제보를 유시민 씨에게 들었는데 유병재 기자에게 확인해 본 결과 그 류이치 사카모토가 이제 어쨌든 다른 의미로 지난주에 그 임윤찬 씨와 함께 한국에서 가장 많이 회자된 피아니스트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제 그 곡이 이제 그 사실은 그 아쿠아라는 노래가 그 앨범이 제 기억이 맞으면 이 대표님이 전에 되게 좋다 하면서 저한테 한번 추천해 준 적이 있던 앨범이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옛날 앨범이었대요. 백투베이직인가 BTTV라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되게 유명한 노래예요. 좋은 노래기도 하고 해서 그 노래를 한다 그랬는데 이게 뭐였냐면 그 유희열 씨가 SKDND라는 곳에서 그 아파트인지 주거 복합 그 브랜드 에피소드라는 그 브랜드의 그 어떤 홍보 일환으로 생활 음악 그래가지고 이제 그 피아노 소품 같은 것들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뮤직비디오도 약간 힐링 느낌의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왜냐면 주거 단지니까 주거가 나에게 어떤 안식과 그걸 제공해야 되니까 그거에 걸맞는 그런 톤앤 매너로 이렇게 좀 된 노래인데 이제 그 아티스트 이제 팬분들이 이제 그걸 제기를 했는데 묵묵부답이니까 류이치 사카모토에게도 제보를 했죠. 제보라고 하고 일렀지. 고발을 했지. 고자질. 근데 이제 류이치 사카모토 쪽이 이제 인지했다라는 말을 듣고 이제 유열 씨가 이례적으로 이제 어떤 유사성을 인정하고 이제 그걸 내가 어떻게 좀 처리를 해보겠다 했고 유이치 사카모토 측에서
아니면 유사성은 인정되지만 그 어떤 것들에도 10% 15%라도 음악이란 건 그렇게 또 예술이란 건 그렇게 서로 영향받고 하는 하면서 하는 거니까. 예. 참 조금이라도 10% 15% 조금이라도 창작이 가미됐으면 그만의 독창적인 것으로 볼 수 있고 하면서 이제 이후에 뭐 향후에 대응은 안 하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어쨌든 이게 얘기가 일단락이 됐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서 유열 씨가 그간에 작곡했던 수많은 곡들이 레퍼런스들이 이제 발굴되면서 그렇지. 아니 그러니까 뭐 좀 악하게 얘기하면 아니 이 양반 그냥 거의 뭐 그냥 거저 먹었네? 약간 이런 식의 얘기가 그렇죠. 있고 또 한쪽에서는 이게 뭐가 비슷하냐? 이 정도도 영향을 못 받냐? 이러면서 이제 갑론을박을 하면서 그리고 또 그 제일 많이 나오는 법적으로 표절 아니다. 그죠. 우리나라는 또 뭐든지 법이 최후의 그러니까 보루가 최종심이잖아. 네. 법원이. 법이 이제 그렇게 돼서 법적으로는 표절 뭐 아니다. 네. 뭐 이 정도는 표절도 아니다. 네. 나도 음악 뭐 여러 뭐 네. 음악 하시는 분들도 참전해서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유희열 씨 음악을 많은 분들이 즐기고 좋아하지만 사실은 저랑 대표님은 옛날부터 유희열 씨 음악 요거에서 많이 그러니까 왜 전에 그 뭐지 그 레퍼런스 특집 한번 했었잖아요. 네. 그 저 우리 박근홍 씨하고 같이 네. 그런 것처럼 그 유희열 씨 음악 나오다 이건 여기에다 비볐네. 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사실은 많이 했고 그런 것도 이제 이번에 이제 류이치 사카모토 오피셜하게 이게 수면 위로 올라온 건 처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동안은 묻혀 있었던 얘기들이 이제 수면 위로 다 부상을 한 거죠. 아 이건 여기서 요건 저기서 저건 여기서 뭐 이러면서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다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밝혀진 걸로는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일단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 정리해 보자면 그 류이치 사카모토의 아쿠아에 이어서 류이치 사카모토가 엔니오 모리코네 그 우리도 알고 있는 네. 베르나르토 네. 베르톨루치의 네. 영화에 1900년에 그 사운드트랙인 네. 엔니오 모리코네 그거를 다시 류이치 사카모토가 이렇게 친 게 있는데 네. 그거 그러니까 그 앨범도 되게 유명한 앨범인데.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밌잖아 이게 이렇게 되면 3중으로 비빈 거야. 엔니오 모리코네 원곡을 다시 그걸 이렇게 비틀어서 그 곡을 류이치 사카모토 조금 더 컨버전한 원래 그 1900을 다시 비벼서 유희열 씨가 만든 유희열 씨야 유이치 씨 내가 헷갈리네. 유희열 사카모토에게 류이치 씨가 모르겠고요. 어쨌든 그런 노래가 있다. 그리고 올라왔고 그리고 또 되게 많이 해자되는 게 성시경 씨에게 안녕 나의 노래, 사랑 그것도 있고 저거 또 타마키 코지 안전지대 네. 타마키 코지 우리 좋아하죠 또 타마키 코지 노래도 일단 많이 그 나왔고. 성시경 씨의 안녕 나의 사랑을 그 일본의 또 존경받는 가수인 마키하라 노리유키의 그렇죠. 노래 그린데이에서 가져왔다. 그리고 또 왜 그 좋은 사람 있잖아요. 네. 좋은 사람의 전체 반주는 마키하라 노리유키의 뭐 코이 난데 시나인가 네. 뭐 이거랑 그리고 주 멜로디는 웨딩 피치의 웨딩 피치. 웨딩 피치 스윗 리틀 러브에서 이게 두 개를 비볐다. 그리고 저 타마키 코지 노래는 그것도 성시경 씨한테 준 노래였던 건데 해피 버스데이 네, 뭐 이런 해피 노래였는데 버스데이죠. 그 타마키 코지의 네, 해피 버스데이. 근데 타마키 코지 노래가 항상 좋거든요. 사실은 안전지대 때부터 좋았지만 이러면 또 갑자기 잠깐 번외로 우리 또 노제팬은 요즘 꺼졌죠. 이런 얘기 해도 되는 거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게 일본 음악 매니아들에게는 또 이게 또 옛날에 제가 박근홍 씨에게 했던 질문처럼 또 이게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질문이 있어요. 그 당시 J-팝에서는 뭐냐면 이제 안전지대와 구아타 밴드란 말이에요. 저는 안전지대파입니다. 타마키 코지가 좋아, 구아타 케이스케가 좋냐. 누가 좋냐 이걸로 이제 또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를 하거든요. 그걸로 또 서로 싸우고 그랬단 말이야. 저는 노래방 가서 슬픔이여 안녕 안전지대 그 노래를 항상 물론 저도 타마키 코지의 그 어떤 주된 영향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아타 케이스케 그 호케함과 그 페이소스는 또 구아타 케이스케 시로이 코이비토 같이 이 하얀 연인 저는 엘리 좋아합니다. 엘리 그거를 노래방에서 지금도 부릅니다. 레이 찰스가 다시 불렀던 그 엘리 마일러 그 노래. 그렇죠. 그래서 뭐 쓰나미도 있고요. 쓰나미. 그 유명. 그게 우리나라 제일 유명할 것 같아요. 쓰나미. 그렇죠. 우리 번안도 됐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와중에 어쨌든 이런 레퍼런스가 발굴되고 저는 사실 이 레퍼런스보단 근데 이 사실 레퍼런스 일단 요 얘기부터 먼저 할게요. 그 음악 도시를 하던 시절부터 유희열 씨가 그 MBC에 10시에 하던 그 음악 도시 그 자리가 옛날에 그 전에 신해철도 했고 그 전에는 김현철 씨도 했었고 그 자리거든요. 그 음악 도시에서 사실 유희열 씨는 어떻게 보면 세계 최초로 레퍼런스 공개 뮤지션이에요. 왜냐면 자기 레퍼런스를 끝없이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 뭐 팬맨스틴이, 뭐 데이비 포스터니, 막 뭐 특히 그분이 제일 사랑했던 바비 콜드웰이라든가 그런 것들 날 대놓고 했다. 국내에서는 또 어떤 날, 그래서 했다라고 했고
한 거지. 뭐 이제 우리의 판단을 얘기해 보자면은 이제 그 기준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내가 이걸 컨버전했을 때 이 정도면 다른 곡이 아니냐라는 게 사람마다 주관이 다른데 그 기준이 요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높지 않게 느껴질 수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말을 다시 정리하면은 이 내가 좋아하는 아티스트가 있어서 그거랑 왜 그럴 수 있잖아요. 창작의 욕구라는 게 내가 존경하는 저 사람이랑 비슷한 걸 하고 싶어가 당연히 목표가 될 수 있는데 그러면은 어디까지 비슷하고 어디까지 어떤 정도로 달라야 내 거라고 할 수 있냐라고 그걸 기준치를 매길 때 유열 씨가 책정한 기준이 요즘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건 좀 너무한데 소리를 요즘 이제 최근 한 몇 주 사이에 듣기 시작했다. 이렇게 그렇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일 사실은 그분이 공개적으로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듣는 순간 저는 젊은 시절에 분통이 터졌다. 소위 일집에 새검정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얘가 새검정이 그 한 2년 전쯤에 발매된 팬 메스니의 시크릿 스토리 앨범에서 그 구조를 그대로 가져왔어요. 그래서 팬 메스니 시크릿 스토리 앨범을 들어보면 그 Always and Forever라는 노래가 있고 그 노래가 약간 이렇게 브릿지 되면서 연결되면서 그 다음 곡인 See the World라는 노래가 넘어가는데 이 구조를 그대로 가져왔어요. 그래서 Always and Forever and See the World를 듣고 새검정을 들으면 사실은 이거는 그냥 습작이라고 하면 되는데 내 기준에서는 이걸 대놓고 내 노래라고 하긴 조금 그렇긴 한데 게다가 그 앞에 인트로 빠밤 하는 거는 그 시크릿 스토리 마지막 후반부 트랙에 그 Tell Her You Saw Me 그 앞에 인트로랑 그걸 약간 이렇게 비볐어. 그걸 비벼서 그 두 곡, 그 앨범에서 나온 거야. 그 노래 자체가. 시크릿 스토리 앨범에서 이것저것 차용을 해서 나온 게 새검정이다. 굳이 주요 레퍼런스만 들자면 그 세 곡인데. 제가 이제 그 당시에 또 하필 또 시크릿 스토리를 주구장창 아니 그 팬메스니가 워낙 앨범도 많이 내고 한국에서 인기 많은 사람이지만 그 중에서도 국내에서 제일 많이 흥한 앨범이 시크릿 스토리랑 그 뭐야 오프램프 요 두 앨범이 사실은 제일 많이 팔렸다고 저도 실제로 많이 팔렸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제가 오죽했으면 그거랑 그 이후에는 이제 에릭 클랩튼 립타일이라는 앨범이랑 하도 들어서 CD를 새로 샀어요. 망가져가지고 근데 그 정도로 막 물고 빨고 주르르 그런 노래인데 약간 제 기준에서는 좀 그랬죠. 근데 뭐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이 얘기를 해야 돼. 이 새검정 토이 1집이 나온 해가 94년입니다. 그렇지. 나는 아날람답게 이 얘기를 해주고 싶다 이거지. 뭐냐면 저는 국민 총소득으로 비교하겠다. 그렇지. 그 앨범에 제 기억이 맞으면 김장훈 씨가 노래를 한 햇빛 비추는 날이라는 노래도 그 1집에 그렇죠. 들어가 있죠. 그게 아마 장밋빛 인생이라는 영화 그 감독님 갑자기 성함이 생각이 안 나네. 김홍준 감독님. 김홍준 감독님의 그 만화방에서 운동권 학생이랑 막 이렇게 비비는 얘기 거기에 이제 그 노래가 들어갔던 걸로 좀 기억하는데 사실 햇빛 비추는 날은 저 중학교 때 좋아했었어요 노래. 그 앨범이 94년 발매인데 제가 그냥 이렇게 얘기할게요. 94년도의 국민 총소득은 1인당 그렇지. 10,000불이었습니다. 10,000불이 이제 막 달성되는 지금 2022년에 지금은 35,000불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뭐 했냐면 이게 깔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러니까 어떤 감정이 들어가서 얘기하는 표현이 아니에요. 유희열은 만불 시대 후진국 뮤지션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BTS 아까 우리 일부에서 얘기했던 BTS 이 35,000불 시대에 선진국 뮤지션이라고 같은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뮤지션이라고 해도 그들이 지향해왔고 그들이 살아온 세계관이 달라요. 근데 이게 만불에서 35,000불을 도약하는 요 한 30년이 이게 너무 금방인 거야. 압축 성장을 했죠 우리가. 왜냐면은 사실 BTS와 유희열 씨 사이의 거리는 미국으로 치면 사실은 저스틴 비버와 자니 캐시 정도의 거리감 정도는 돼야 돼. 그렇죠. 진짜 완전 딴 세상 얘기 정도 되는 느낌이어야 사실은 정상인데 우리나라가 압축 성장하는 속도가 그 속도가 만불에서 3배 되는 그 타이밍까지 생각을 하면 사실은 보통 50년도 빠른 거거든요. 사실은. 50년, 한 70년은 넘게 나와야 돼. 그러니까 엘비스 세대까지는 가줘야 그러니까 50년대와 2020년대 뮤지션 그리고 정도의 여기서 70년 정도는 돼야 심지어 돼. 그 유희열 씨가 잘하던 시대로 가면요. $5,000라고 막 축포 터뜨리던 시대예요. 그죠? 유희열 씨가 음악을 들으면서 막 잘할 때가 그 시절인 거죠. 즉 오일 쇼크 있고 그렇지. 그런 시절. 저기 전두환 때 삼조호황 뭐 이러던 시절. 그런 시절입니다. 그래서 뭐
민주화를 한 해, 대통령 직선제를 한 해 만에 뭐 94년도는 심지어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심야 영업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밤에 술을 먹고 싶어도 술 먹을 데가 없어서 그 무슨 저기 금주법 시대처럼 뒷문으로 들어가서 뒷문으로 들어가서 몰래 하다가 먹긴 다 먹었죠. 먹긴 다 먹지. 우리는 술 좋아하니까 뭘 먹다가 뭐 단속 떴다 그러면 도망가고 요거 했는데 우리는 즐거운 시대였는데 그게 뉴스에 만약 찍히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훤한 게 밝혀놓고 왜 고개 숙이고 있는 그거. 그런 실제 뉴스 클립들이 있어요. 그런 클립들. 그리고 제 기억이 맞으면 이것도 라떼로 가는데 네. 그 무렵에 동인천인가에서 네. 고등학생들이 이렇게 술 먹다 죽었어요.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단속이 엄청 빡세졌어. 그런 게. 94년이란 건 그 마치 뭐 X세대가 창궐하고 서태지가 컴백홈을 내고 뭐 그러니까 뭔가 뭐 X세대가 막 진짜 막 무슨 24시간 불야성 놀 것 같지만 우린 물론 놀았어. 난 놀았어. 하지만 시대는 그렇지 않은 시대였다. 이게 X세대 오렌지족이 있었고 서울의 달이 그 동시대 얘기예요. 네. 그 저기 옥탑방이 아니고 저기 아현동 꼭대기에서 그 마당에 있는 펌프로 물 해가지고 씻던 게 같은 시 공존하던 시대라는 건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서울 압구정과 그 몇 개 벗어나면 전에 이제 대표님이 얘기했는데 시티팝 얘기하면서 한번 했었던 것 같은데 네. 시티팝 감성을 느끼려고 올림픽대로를 달려도 그 풍경이 불과 1km가 이어지지 않던 네. 네, 딱 그때 그럼 94년도에 일본의 GDP를 잠깐 얘기해 보겠습니다. 일본의 GDP는 39,000달러였습니다. 무려 94년에. 90 플라자 합의 직전이었나? 94년이면? 플라자에 맞고. 플라자에 맞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래서 이게 94년 USD 달러 39,200달러였습니다. 4만 달러죠. 그렇지. 전 세계 시총 따지면 일본 기업이 막 10개씩 들어가 있고 이러던. 즉 94년에 우리가 자꾸 이제 일본 뮤지션 레퍼런스가 나오니까 일본을 얘기하는 겁니다. 일본을 레퍼런스 했을 때 그 우리가 바라봤던 그 당시 94년대 그 당시에 90년대에 우리 유이치 사카모토가 마돈나 레인 뮤직비디오도 막 등장하는 그렇죠. 그 정도 셀럽이었단 말이죠. 막 마지막 항제 음악 하시고 그 94년도에 일본의 39,000달러의 그 시대 뮤지션 유이치 사카모토와 뭐 또 많은 그런 뮤지션들과 만불의 한국의 뮤지션의 그 갭이라는 거는 뭐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것은 그냥 여러분이 뭐 좀 잘 살았다고 예술가의 창작력이란 건 또 그런 건 아닌 거 아니야? 국력이랑 상관없잖아요 라고 할 수가 없어요. 국력이랑 상관이 특히 팝음악은 직결됩니다. 사실은.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80년대 좀 더 전 시기죠. 이제 80년 전 하면 우리 알고 있는 그 천년여왕 있잖아요. 천년여왕 네, OST. 설명을 해주시죠. 천년여왕. 마츠모토 레이지라는 만화가가 있습니다. 그 감독님이 은하철도 999에 이어서 그 뒤이어 나온 그 세계관을 연장한 또 애니메이션 시리즈가 천년여왕입니다. 그렇죠. 그게 저기 다프트 펑크의 뮤직비디오로 쓰였던. 천년여왕의 주제가를 부르는 애가 닐 세다카의 딸인데 그 반주가 그 당시 기준으로 최고. 뭐 기타는 스티브 루카스. 뭐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그 토토 이것도 사실 유희열 씨 표절 목록에 있는데 토토의 리아가 또 스티브 루카스, 토토의 기타리스트 스티브 루카스. 뭐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런 사람들이 와서 막 이렇게 그냥 기타 세션으로 그냥 부를 수 있을 정도의 국력과 그리고 그런 사람 불렀다라는 건 그 정도 레벨의 그 어떤 그거를 흡수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 시대가. 그때 그 일본 연주자와 뭐 작곡가도 그랬고 실제로 미국 팝 아티스트들하고 사실 별 수준 차이가 안 나고 어떤 면에서 사운드 메이킹 이런 면에서 일본이 오히려 나은 면이 있고 뭐 그러던 시절이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일본이 세계랑 다이다이를 흔히 그들이 추구했던 타라입구에 완전히 진짜 완전 달성된 것 같은. 그래서 그때 당시 막 영화도 블랙레인이나 뭐 지지 않는 태양 뭐 이런 거 예, 뭐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일본이 라이징하는 거에 대한 공포가 헐리우드에서 표현이 되던 시대였어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 4만 불의 일본의 뮤지션을 레퍼런스한 만불의 심지어는 5,000불 시대에 성장한 만불의 뮤지션이 레퍼런스를 해온 그 세계관과 그러니까 제가 얘기 앞에 긴 이유는 그 사람들이 추구하고 이래도 될 것 같지도 몰라라고 했던 세계관 있잖아요. 그것과 지금 2020년대 세계관이 굉장히 다른데 이게 압축 성장이 아니었다면 자연스럽게 옛날에는 뭐 형들이 뭐 그랬지. 뭐 이것저것 베껴서 했대. 좀 막말로 얘기하면 페미니즘 이전에 옛날 형들은 그냥 마누라 패고 그랬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옛날 얘기가 돼야 되는데 옛날 양반들은 그랬대. 그러니까 이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게 근데 마누라를 패는 양반이 아직도 현역이야. 네. 우리 부장님인 거야. 네. 이럴 때 이제 바로 이런 사단이 난 거죠. 실제로 우리 지금 세대 갈등이라는 게 지금 그 영향도 사실은 있거든요. 사실 그, 이거가 지금 우리 애가 겪고 있는 세대 갈등이
예체능에서 터져 나온 거죠. 그렇죠. 지금 20대들이 20, 30대들이 40, 50대에 갖고 있는 반발심이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어떤 경제적 이해관계의 문제만은 아니고 문화 격차가 되게 커요, 사실은. 맞아요. 그러니까 40, 50대들이 예를 들어서 페미니즘 관련 문제였을 때 40, 50대들이 당연히 마초로서 그 남자로서 교육받은 것 때문에 아 그래 해줘라고 하는 이걸 갖다 20대들은 서윗하다라고 욕을 한단 말이지. 우리는 니들 같이 혜택을 못 받고 남아선호사 이런 혜택을 못 받고 자라는데 왜 니들이 했던 기준을 갖다 우리한테 적용을 해? 뭐 이런 게 사실 결국 이 문화 격차는 이게 대표님 말씀처럼 한 4, 50년 이상의 갭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변화를 했을 텐데 중간에 이 스포츠 용어로 치면 스탑 갭이라 그래요. 네. 그 예를 들어서 코어였던 중심 선수가 은퇴를 곧 해야 돼. 그러면은 신인을 키우기에는 시간이 좀 걸려. 그럼 그 사이에 적당히 메꾸는 선수를 하나를 데리고 오잖아요. 이걸 스탑 갭이라 그러는데 일종의 스탑 갭이 없었던가 우리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인을 때리는 남자가 있다라는 게 그냥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 되게 흔한 일이었지. 뭐 1910년생이 네. 이제 뭐 그런 얘기를 했다. 1910년, 20년생이 그런 음. 얘기하면 아니 뭐 그래 뭐 옛날에 뭐 그랬나 보다인데 그게 멀리도 안 가. 상무님까지도 안 가고 부장님이 그러고 있다 그러면 약간 충격받거든. 그렇지. 아니 진짜요? 부장님 나랑 별 차이 안 나는데? 그 이제 사실 유열 씨도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렇게 얘기하면 또 오해하겠다. 거의 뭐 유열 씨가 그 후진국 집에서 뮤지션이어서 어쩔 수 없었어. 뭐 아니 그게 아니라 집에서 팬다. 집에서 와이프나 패는 그런 놈과 동급이다 이렇게 또 들을까봐.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 정도로 충격적이었다라고 요즘 사람들은 받아들인다라는 그렇죠. 얘기네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에 이게 전에 우리가 음악 얘기 같은 거 하면서도 많이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제조업이나 정치적인 거 기준으로는 모든 목표가 1세계와 우리니까 왜 달라? 우리도 저렇게 할 수 있지 않아? 라고 하면서 일종의 그 수입 대체, 국산화라는 관점으로 일단 좀 봐야 된다는 취지에서 대표님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사실은 만불이 안 되고 사실은 유열 씨가 앨범을 낸 시점이 만불을 달성을 했던 거지. 네. 잘하던 시점으로 태어나서 어릴 때로 내려오면은 $1,000도 안 되던 시절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 유열이라는 아티스트의 삶이라는 게. 그렇죠. 그러면은 $1,000도 지금 단계에서 $1,000 안 되는 나라가 면 아프리카 가야 되지 않나 지금? 막 이렇게. 뭐 그렇죠. 네, 그런데 그런 나라에서 태어나서 어린 시절을 보내가지고 $3,000 고도성장기에 내가 드디어 어릴 때 들었던 외국의 1세계 뮤지션처럼 하려고 해서 앨범을 하나 딱 냈는데 그게 만불이 딱 달성을 했을 때야. 근데 내가 레퍼런스 삼은 아티스트들은 아직도 저 4만 불 다른 별세계지 사실은 별세계인 건데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그때 당시 이게 무슨 지금 중국이 지금 한 $10,000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중국은 단순히 $10,000라고 하기에는 사이즈가 $10,000가 5천만 명이 $10,000인 거랑 그렇죠. 15억 명이 $10,000인 거는 갭이 완전 차이가 다르지만 어쨌든 그 문화적으로 볼 때 중국이 우리 한 30년 전 비슷한 느낌 확실히 있는데 중국이나 동남아에서 우리나라 음악들을 엄청 뺏긴단 말이야 지금. 근데 음악, 만화, 뭐 저기 만화가 아니라 음악, 뭐 저기 TV 프로그램 여러 가지를 막 이렇게 뺏기는데 그 나라 사람들이 그걸 너네 한국 거 뺏겼자고 내부에서 문제 제기가 있냐? 아니라고. 왜냐하면은 우리 한국에서나 이런 우리가 선진국이라 생각하는 한국에서 하는 거를 우리나라에서 자체적으로 만들 수 있는 우리도 많이 발전했네라고 받아들이지. 네. 그걸 갖다가 얘 한국 거 뺏겨왔네라고 문제 제기를 하진 않는다라는 건 거죠. 그래서 이게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어디까지가 레퍼런스고 저 레퍼런스 한 원전이 내가 창작했다고 말하려면 어느 정도 차이가 있어야 되냐, 유니크함이 있어야 되냐라는 기준이 유열 씨가 음악을 배우고 앨범을 처음 내던 그 시절로 돌아가면 지금보다 많이 낮을 수밖에 없었다. 참고로 유열 씨가 71년생인데요. 네. 71년도 한국 국내 총생산은 $300입니다. 그렇네. $1,000도 안 되네. 네. 그 해에 태어나신 분이. 네. 그래서 어렸을 때 자아가 형성되는 그 시기에는 다들 $1,000 많이면 한 $1,000, $2,000 하던 시절, 네. $3,000. 그래서 그러던 와중에 근데 요게 그럼 그때 우리가 그 세대가 즐기던 참고로 1971년에 일본 국내 총생산은 $2,200입니다. 그런가요? 일본도 고도성장했네 거기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차이가 두 배였지. 300과 2,000은 너무 많이 차이. 6배예요. 6배 넘어요. 그러니까. 거의 7배예요. 300과 2,000. 네. 그렇지. 6배. 7배 차이. 그래서 보면은 그 사실은 그 세대 우리 대표 뮤지션들 있죠. 70년대 초반생. 네. 박진영, 양현석, 서태지, 네. 신해철, 유희열도 사실 유희열이 그 그룹의 막내급이죠 사실은. 그쵸. 유희열 씨 막내급이고 그거보다 살짝 앞서 세대들이 예를 들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나 김현식 뭐 이런 분들이란 말이죠. 근데 그분들이 음악을 할 때 지향을 하는 목표들, 조용필 씨도 그 선배 뮤지션 중에 있었고 그분들이 음악을 할 때 항상 지향점이라는 거는 왜 우리는 미국처럼 못해가 있고 미국은 아예 그냥 별천지의 먼 나라니까 가까운 곳에 우리가 주로 가깝게 교류할 수 있고 직접 가서 볼 수 있는 일본이란 나라
에서 그 실제로 일본이 팝 음악이 엄청 발전하기도 했고요. 사실 네. 그 지금처럼 내려앉기 전에는 미국 다음이었지 뭐. 그죠? 네. 아니 원래 팝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일본, 영국, 미국 그렇지. 일단 기본적으로 하고 네. 유럽은 통으로 묶고 이제 한국이 끼기 시작한 거지 거기에. 그러니까 그 일본 그래서 사실 일봉이라고 욕하고 막 이러는데 사실은 특히 그러니까 사실 이런 말하면 욕먹을까봐 잘 못하지만은 신주쿠역을 가보면 신주쿠역을 보고 내가 처음 느낀 건 이거 잠실역인가 했어요. 진짜로 타일 모양도 똑같아. 이게 어떤 굉장한 네. 애국자시네. 네. 신주쿠역을 보고 굳이 우리의 그 역으로 갖다 이렇게 비벼 넣으려는 이런 인식 자체. 네. 난 진심으로 딱 보고 이거 잠실역인가 했어 진짜로. 근데 이게 뭐냐면은 가까이에서 고도로 발전한 참고할 무언가가 있다라는 건 사실은 우리 이 얘기 몇 번 했던 것 같은데 되게 복이에요 사실은 잘 그죠? 쓰면 그걸 가져다가 베껴서 발전을 했다라는 과정 자체는 부끄러워할 일도 아니고 자연스러운 발전 과정이라는 건 거지. 근데 문제는 지금 35,000달러를 지금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 우리랑 크게 차이가 안 나는 나라를 갖다가 가서 베꼈을 때는 그때는 이제 얘기가 다르다라는 건 거지. 근데 그때 당시 뮤지션들 보면은 제 볼 때 항상 하던 얘기들이 이런 사운드를 어떻게 내지? 그러니까 윤상 씨 강연 제가 이 대표님 때문에 한번 같이 윤상 씨 강연하는 거 볼 때 한든 이 윤상이라는 아티스트의 가장 물론 음악적인 창작에 대한 관점도 있지만 이 사운드를 어떻게 내지? 이런 소리를 어떻게 내지? 이라는 게 그 얘기는 뭐냐면 목표가 정확하게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네. 우리가 해내야만 하는 어떤 것. 그러니까 이게 누리호 발사하는 것도 같은 거예요. 누리호 발사 같은 거죠, 진짜 말 네. 그대로. 그러다 보니까 비슷하게 만들어냈다는 그들에게 오히려 칭찬이지 욕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 인식이라는 게 지금 몇 년이 지난 거야? 94년이니까. 30. 진짜 딱 30년 됐네. 네. 30년이 됐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중간에 스탑갭이 있어가지고 중간에 이렇게 쭉 세대의 인식 차이라는 게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 돼가지고 변해온 게 아니고 BTS도 현역인데 유열 씨도 현역이야. 그죠? 박진영 씨도 현역이야. 우리 아까 나 이름들 딱 나열할 때 대표적으로 많이 서태지, 박진영 다 표절 문제가 많았었잖아요. 그죠? 표절 이슈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 서태지 씨 사운드 기가 막히란 말이야. 저는 아직도 훌륭한 프로듀서라고 생각해. 근데 서태지라는 뮤지션조차도 그가 구현하고 싶었던 거는 우리는 왜 미국처럼 안 되었다라는 건 거지. 우리는 왜 일본처럼 안 돼라는 거였던 거지. 그들이 따라할 롤모델이 중국 걸 뺏기 위해서 뭐 유럽 걸 뺏기 위해서 미국 아니면 일본이었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게 뭐 일봉이 어거지 쓰네 이런 소리 할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참고하면서 발전한 경로라는 걸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고 이걸 자꾸 법적인 논리나 법적인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논의의 양상이 아니 남의 걸 베끼다니 이거는 부도덕해라는 윤리적인 비판이거나 아니면 법적으로 문제 없잖아라는 법리적 비판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저희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 70년대 초반생, 60년대 후반생들 뮤지션들이 하고자 하는 거는 일종의 국산화. 이게 좋다 나쁘다 혹은 옳다 그르다의 관점이 아니고 그들이 갖고 있던 소명의식이 뭐였냐. 그게 물론 객관적으로 그냥 외부에서 보자고 베낀 거잖아. 근데 우리나라 산업화 과정에서 외국 기술 막 베낀 건 많다고. 지금 관점으로 보면 그거 다 산업스파이고 도적질이야. 근데 그걸 윤리적으로 법적으로 재단하는 것 이전에 국산화라는 관점, 그 발전 한 나라의 발전 경로에서 이걸 갖다가 그들이 갖고 있는 소명의식에 의해서 어떤 식으로 윤리적인 익스큐즈가 되어졌었냐. 라고 하는 걸 갖다가 좀 같이 고려를 해야 된다. 이거는 되게 실드 같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얘기를 하자면, 그럼 이제 왜 그런데 사람들이 물론 이제 격차가 너무 좁고 이 사람이 현역이고 부장님이다 보니까 아니 그래서 더 이제 그런 게 있죠. 지금의 기준으로 갑자기 옛날을 재단하려니까 아빠 엄마 때렸어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중요한 거는 이제 뭐라 그러지? 그러니까 이 격차가 어떻게 된 거냐면 아까 중간에 중간 개투가 없으니까. 선발이 너무 대단해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뭐 저는 유희열 씨나 뭐 윤상 씨나 그분들의 공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공이 없는데 너무 올려치기 당했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그분들이 여전히 현역으로서 지분을 갖고 있어요. 그렇지. 이 우리나라 음악씬에서 어쨌든 뭐 좋게 말하면 거장 대우인 거고 조금 내려쳐 보자면은 어쨌든 간에 뭔가 우리가 존경할 만한. 근데 이게 왜 나왔느냐? 전 옛날에 사석에서 제가 술자리에서 이런 얘기했어요. 예를 들어 왜냐면 제가 이근금인데 밴드를 했는데 얼떨결에 나도 모르게 역주행가 1위를 해가지고 한국 음악 대중음악 시장에서 상 타고 연말 시상식에 나가게 된 거야. 그래서 갑자기 나를 인터뷰하지. 그래서 뭐 이렇게 킹 받는 뉴스쇼 이런 데 나가서 존경하는 뮤지션이 누굽니까 했는데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제가 한번 얘기했는데 인준이라는 과정에서 이제 인준 승인되는 과정. 인준이라는 과정과 조금 연결되는 건데 예를 들어 BTS가
마이클 잭슨을 보면서 난 여기까지 왔다라고 말하는 건 가능해요.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니야. BTS 정도 위상이 되니까. BTS는 그 서구와 월드 클래스 사이에 인준돼서 포섭이 돼서 거기에 편성된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 문화권, 마이클 잭슨이라든가 그 문화권과 동일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지민 씨가 마이클 잭슨을 보면서 춤연습을 했다. 뭐 앞에는 누구 뭘 더 서태 씨, 뭐 이렇게 양현석 씨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지만 박진영 씨도 있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뭐 신화를 보고 연습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말하는 게 별로 이상한 게 아니야. 근데 예를 들어 제가 생각해 보세요. 저 같은 그냥 정말 로컬에 극을 달리는 내가 뮤지션을 치면 로컬 그 자체인 내가 뜬금없이 그냥 힘받는 뉴스에 나갔는데 내가 뭐라도 된 것처럼 한국 뮤지션 얘기 하나도 안 하고 아니 저는 뭐 그냥 애초에 원래부터 옛날에 슈게이징을 좀 듣다 보니까 기타는 케빈 쉴드, 마이 블러디 발렌타인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레퍼런스만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거기에 약간 비트를 얹어서 구탄 클랜이 뭐 하가 좋은 건 다 하고 싶어해. 내가 그렇게 잘난 척했다 치자. 실제로 그런 식으로 인터뷰한 거 많이 본 것 같은데. 어느 순간 그런 애들이 옛날에 좀 있었는데 그게 없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그게 말하는 게 머쓱한 거야. 왜냐면 내가 그게 거기에 편입되고 인준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잖아. 예를 들어 저 멀리 있는 애가 그러니까 이해했어요. 문화적으로 아주 격차가 너무나도 멀리 있는 내가 우리 문화 이건 내가 발화의 문제인 거야. 영향을 실제로 받은 거야. 실제로 내가 진짜로 방금 말한 그런 수많은 해외 아티스트의 국내 가요는 절대 안 듣고 그것만 듣고 해서 앨범을 냈다고 치더라도 그걸 말하는 순간에 우리 문화권 안으로 흡수되는 거잖아. 말하는 데 발화, 나의 언어, 저 사람의 감성이. 근데 그 감성이 전혀 뜬금없는 저쪽 얘기를 하면 말하는 사람도 부끄럽단 말이야. 듣는 사람도 부끄럽단 말이야. 그러니까 마이클 잭슨은 내가 있는 줄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그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옛날에 박진영 씨나 뭐 세븐이나 이런 분들이 그 영향받은 아티스트 항상 마이클 잭슨 얘기를 했단 말이야. 했는데 그게 그들이 90년대 말 2000년대 초에 마이클 잭슨 얘기할 때 그 느낌이랑 방탄소년단의 정국이가 그래미 시상식에서 마이클 잭슨 얘기하는 건 전혀 다르다라는 건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이 돼. 메이크 센스에 정국이 그래미 시상식 가가지고 마이클 잭슨을 보고 자라가지고 이라고 얘기하는 거 그랬구나인데 이제 그 제3세계의 후진국 뮤지션이 마이클 잭슨을 따라했다는 거는 그냥 뭐라 해야 되지? 그냥 애초에 그냥 먼 나라 사람. 근데 이게 그래서 네가 웃긴다 이 얘기가 아니라요. 그냥 아니야. 그분이 머쓱해진다라는 거지. 공개적으로 그런 말을 했을 때 그러니까 그분의 문제는 아니고 그걸 바라보는 우리 대중이 같이 우리 대중이 머쓱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거지. 너 걔 알아가 되는 거예요. 그 말 들어 내가 만약 뮤지션으로 데뷔했는데 남진 씨는 나랑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지만 나훈아 씨가 심수봉 씨가 우리 문화권이기 때문에 나 걔아라는 아니어도 내가 그분들과 무언가 어떤 공유하는 그것이 있다라고 하는 안에서 내가 그분들 이름을 레퍼런스를 언급하면 듣는 사람들도 그렇구나 그랬나 보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마이클 잭슨이니 무슨 내가 뭐 저스틴 팀버레이크를 보고 자랐으면 백스트리트 보이스를 보면서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과 나와 일면식 어떤 공기가 교류되지 않는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 특히 가요 듣는 입장에서 전혀 다른데? 이렇게 되는 거지. 다르고 아니 뭐 어디가? 이건 마치 어떤 느낌이면 마치 이런 거죠. 뭐 예를 들어 지금으로 치면 누가 될까? 그렇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보고 나도 한 씨라고. 야 내가 한 씨인데 야 내가 그분을 모르지만 우리 한 씨가 이러면은 좀 머쓱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티스트가 제가 알기로 2000년대 중후반부터 우리나라 뮤지션들이 한국 뮤지션들을 언급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외국 뮤지션들 절대 얘기 안 했어요. 그래서 한국 뮤지션들 얘기하면서 그분들이 실제로 그분들에게 영향을 또 받았겠지만 어쨌든 간에 외국 뮤지션을 언급하는 빈도수가 좀 잦아들면서 한국 뮤지션들, 그래서 밴드 하시는 분들은 뭐 그 옛날 뭐 산울림이라든지 신중현이라든지 히식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언급하기 시작했고 그 이후 세대는 뭐 신하위라든가 그리고 뭐 가요에 있어서도 뭐 그런 분들을 이제 언급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보와 족보를 찾아다닌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우리 박 박사님이 저한테 이 장면이 꼭 무엇 같다라고 얘기한 게 있어요. 그게 이거 조금 부연을 하자면 그 무렵에 한국 음악계나 영화계나 문화계 평론에서 사실은 방화 시절이랑 그 영화 르네상스 시절엔 사실은 산업적으로나 작품적으로 연관결성, 연속성 이런 게 사실 없어요. 없죠. 없어. 사실 전혀라고 제가 그 바닥에서 있어봐서 하는 얘기인데 사실 없다고 해도 돼요. 있다고 하면 한 10% 정도 있을 수 있겠다. 어쨌든 그 인력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건 아니니까. 근데 그게 영화계도 그랬고 약간 족보 찾기 열풍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화 무언가는 여기서 온 거다. 봉준호 감독이 자꾸 김기현 감독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그런 건데 사실 김기현 감독, 유현목 감독 이런 분도 잊혀진 사람들이었어 사실은. 근데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전통과 계보가 있다.
라고 생각하기. 근데 사실은 60년대에 만든 유현목의 오발탄이 지금 한국 영화랑 무슨 상관이 있어?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계보가 이어져? 없어. 단절의 역사예요. 우리는 명백한 단절의 역사인데 그런 식으로 약간 계보를 복원하는 작업을 하면서 음악계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던 건 거지. 왜냐하면 유현목을 예로 들자면 유현목의 오발탄은 그러니까 좋게 얘기하면 이제 한국의 모더니즘의 성취인데 성취를 했으면 성취가 자양분이 돼서 이어져야 되잖아. 그러지. 아 이분을 따라 그게 아니라 단절돼 버린데. 아니 군사정권이 그거 다 없애버렸다니까 그거를. 그 찾아보니까 있었던 거야. 어. 우리 선배가 해놓은 게 있어. 그게 근데 그건 나이가 영향받은 거가 아니라고. 그냥 내 족보. 아 우리 가문에 판서도 있고 영조 판서 뭐 있었더라가 인 거지. 그분이 뭐 예를 들어 그런 제왕교육처럼 우리 집안엔 그런 영조 판서를 길러내는 교육법이 있는 일처럼 뭐가 전수됐어야 나와 그 사람이 연결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뮤지션들도 우리나라 문학계가 그러니까 예체능계가 외국의 그 어떤 것을 했는데 말하기가 머쓱해지니까 그런 족보 찾기 열풍을 가졌다는 거죠. 그렇지. 이걸 이제 우리 박 박사님이 저를 빵 터지게 했던 게 영화 범죄와의 전쟁에서 최민식 씨가 어떻게든 그 깡패인 하정우 씨한테 연결점을 만들려고 결국 마지막에 족보를 들이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다. 무슨 최 씨인데 이게 뭐 사돈의 팔촌에 어떻게 쭉 찾아보니까 너랑 나랑 연관이 있더라. 사실 없는 건 사실 그 정도는 남인데 있더라로 해서 어쨌든 우리 사이에 어떤 접점을 만들려고 했던 시도인데 이게 이제 역사가 일천하거나 역사가 짧은 어떤 압축성장 이런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제 우리나라의 뮤지션들도 얘기를 하면 이제 뭐 예를 들어 뭐 백상예술대상 혹은 뭐 무슨 뭐 골든디스크 그런 시상을 하면 선배님 얘기를 할 때도 그러지. 한국 선배님 얘기를 해요. 제가 들은 바로는 어떤 한때 잠깐 잘 나갔던 한때 그러니까 반짝 라이징 스타가 됐던 어떤 인디 밴드 뮤지션이 선배 뮤지션 누구한테 연락했냐 했는데 어떤 모 밴드는 얘기하고 모 밴드는 뺐는데 그 옛날 한국 뮤지션들 어르신들 언급을 하는데 한 분을 누락했어. 근데 그분이 나중에 만나서 야단을 쳤대. 삐져가지고. 그 이후 인터뷰에서는 그분이 이름이 꼭 들어가요. 누구라고는 얘기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나를 이렇게 내가 어디에 속했고 무언가 영향을 그게 실제가 아니더라도 대중에게 인식되기에는 내가 그렇게 말하는 게 좀 모양새가 나쁘지 않은 거야. 그게 나은 거고. 그리고 근본 있어 보이고 그 나라는 사람의 성취가 어떤 맥락과 경로 안에서 위치 지어지고. 왜냐면 이게 똑같은 거야. 여러분이 영어 뮤지션과 미국 뮤지션 얘기하면 조금 덜 하겠지만 이걸 좀 더 극대화시켜서 가장 반발감이 나는 게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뭐 유열 씨로 하죠. 유열 씨가 저에게 깊은 영향을 준 마키아라 노리유키 씨에게 감사의 말씀드린다 하면 진짜 뜬금포가 될 거라고요. 그러지. 뭐라고? 심지어는 류이치 사카모토는 워낙 뭐랄까 글로벌한 그렇지. 코스모폴리탄 뮤지션이니까 그나마 그런데 마키아라 노리유키 씨는 그 제이팝이나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면 모를 수도 있으니까 심지어 뭐 타마키 코지만 가도 뜬금없죠. 뭐라고가 되려 거기다 일본 사람이니까 더 어떤 적대감과 뭐 그런 게 생길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런 거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나의 족보들을 캤단 말이죠. 말하기 좋은 어떤 실제로 영향 안 받았더라도 왜냐면 굳이 억지로 생각해 보면 영향을 또 안 받았을 건 또 뭐야? 내가 그 노래를 어쨌든 듣고 자란 건 사실이니까. 우리가 영화 얘기할 때도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 한국 영화가 이제 2021세기 한국 영화라는 거는 아버지 없는 자식이에요. 그런 얘기 많이 했어.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학교 다닐 때도 우리는 근본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부모라고 부를 세대가 없다라는 얘기 실제로 많이 했었고. 임권택 감독님이 울고 계십니다. 임권택 감독님은 그냥 나랑은 상관없는데 뭔가 잘하고 계신다고 하는 먼 친척 같은 느낌인 건 거지. 그러니까 이게 말씀대로 유현목 감독님의 노발탄이든 춘향전이든 한국 영화라는 이 표현 양식 안에 유산으로 남아서 후대에 영향을 끼쳐야 되는데 그냥 그건 별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본 영화 자꾸 일본 얘기 자꾸 하니까 일본 같은데 일본 영화는 드라마든 영화든 일본 영화의 표현 양식 안에 오즈야스지로와 구로사와 아키라와 미조고치 겐지가 녹아 있어요 항상. 그래서 걔들은 굳이 미국 가서 USC 가서 오징어 게임 황동혁 감독처럼 USC 가고 뭐 홍상수가 좀 시카고 대학을 가지 않아도 일본에서만 공부해도 일본적 전통 안에서의 영화 화법을 공부해서 필드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커트 짜는 방식, 샷 플랜, 샷 디자인, 상황 씬 디자인이라는 거는 오즈와 구로사와 아키라 미조고치 전통 아래 있어요. 그 정도가 돼야지 우리가 계보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리스펙을 바칠 만한 게 사실은 말이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리스펙을 바칠 만한 선배가 없는데 족보를 찾은 거 우리 근본이 없는 건 밖에 얘기하기 너무 모양새가 안 좋지 않나? 그래서 여기서 잠깐 부연설만 임권택도 있고 유현목도 있고 뭐 김기영도 있고 80년대 네오 르네상스하고 있던 박광수 감독도 있지 않냐?
그분들이 잘한 거와 별개로 그분들의 영향이 후대에 영향을 끼치지를 않았다는 거지. 우리는 늘 그럼 내가 박광수 감독보다 더 잘해야 되니까 외국 감독 지금 깐느 영화 이걸 더 참조해서 박광수를 이겨야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발전했기 때문에 그들이 다 우리의 아버지가 안 됐다고. 저거는 70년대 후반생이지만 이제 한국 영화 르네상스를 이끈 60년대 후반, 70년대 초반생들이 그들이 영화적인 그 근본으로 생각하는 거는 프랑스 모더니즘, 그렇죠. 뉴 아메리칸 시네마, 뭐 대부라든가 뭐 고다르라든가 혹은 저 따르코프스키라든가 이런 모더니즘 감독들의 세례를 받고 자란 사람들이 우리는 왜 그런 걸 하지 못하니라는 이제 그거는 영화 연출적인 예술적인 정치고 산업적인 측면에선 헐리우드 80년대 레이건 시대 헐리우드를 우리는 왜 저렇게 산업적으로 되지 못하지 요 욕망들이 만나면서 지금 이렇게 된 거지 그게 그 앞세대에서 배운 유산을 갖고 뭔가를 한 게 아니란 말이죠. 네. 음악도 마찬가지였던 거야. 90년대 예를 들어서 이석원 씨 인디 뮤지션 최고의 전설이 됐죠 이제 언니 내일 발과는. 제가 하이텔에서 활동하면서 그분 활동하는 걸 봤어요. 아 그렇죠. 우리 네. 최대의 악플레. 그 메탈동의 모소모라는 거, 네. 이건 이석원 씨 인터뷰에도 많이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 노이즈 가든 윤병주 씨도 있었고 뭐 이렇게 있었단 말이야. 근데 그분들 한국 음악 얘기 전혀 안 했었어. 그럼요. 모소모가 근데 모던락 소모임 그때 당시에 아무도 안 듣던 이 브리팝이나 모던락 이런 것들을 갖다가 헤비메탈 매니아들 사이에서 그것만 들으면서 어그로 끌던 분이었단 말이야. 근데 그분들이 그 인디 밴드 95년 6년에 인디 밴드들 자기들끼리 와 우리도 한국도 외국에 인디씬이라는 게 있고 시애틀 사운드 시애틀 그런지 밴드들 막 이러는데 우리도 홍대에서 이런 걸 해보자. 그게 사실은 일종의 문화가 외부의 문화가 한국에 이식이 됐는데 이식해서 잘 접합이 됐어. 수술이 성공적으로 만들어졌어. 근데 이제 한 10년 20년 지나고 나니까 우리가 외국에서 이식된 문화를 갖고 얘기를 하자 보니까 우리가 시작이잖아. 그죠. 내가 가문을 일으켰다고 외롭단 말이야. 우리 가문에 어르신이 있지 않을까? 이제 아까 범죄자들 최민식처럼 족보를 내지 시작하는 거지. 그죠. 어쨌든 최대한의 접촉. 왜냐면 내가 아무리 김현식 씨한테 영향을 안 받고 조용필 씨를 안 좋아해도 네. 라디오에서 어렸을 때 들으면서 네. 근데 뭔가 그래도 무형이 영향을 받았겠지라는 걸 일단 깔아놓고 꺼내는 거지. 그지. 당연히 그렇겠지. 한국어 문화권 안에서 당연히 영향을 받았겠지. 그럼요. 예. 그 있어요. 송창식 노래 그 가나다라 마빠사 하는 거 듣고 있으면 누게 그냥 아 내가 한국 놈이구나 조선 놈이구나는 이게 빡 오는 게 있어요. 근데 내가 그렇다고 송창식 음악을 듣고 다니는 건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당연히 디폴트로 깔려 있는 연관성을 음악적 연관성이라고 어떤 그 유산 어떤 레가시 유산이라고 생각하고 올려치기를 한 다음에 이게 나쁜 의미가 아니야. 근본을 어떤 가문의 근본을 세우는 작업이니까 올려치기 한 다음에 그 자리에 올려놓으니까 이거는 진짜 이렇게 오해하지 않고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분들의 업적에 비해서 너무 상찬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박진영 씨 음악이라는 거 사실 박진영 씨가 남긴 음악적 유산이 뭐예요? 나 그게 있어요? 그런 게? 많지. 후크송? 많지. 네. 난 박정희 씨가 남긴 음악적 유산은 산업적으로 크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그 얘기라는 거야. 바로 지금 같은 표절이 걸렸을 때 바로 저작권 합의돼서 이름을 올려준다는 거. 솔루션을 제시했지. 솔루션 제시했어. 네. G.O.D의 어머님께는 투팍이 작곡. 투팍은 그때 이미 사망했는데 투팍의 영혼이 이렇게 아니 나는 그러니까 그게 전에도 제가 우리 방송에 얘기했잖아. 그랬을 때 내 마음은 그러니까 듣는 사람의 마음을 절대 챙기지 않고 오로지 아타시만 챙기는 박진영 씨의 그 마음. 그래서 예를 들어 박진영, 그래서 양현석, 이수만 이분들의 음악적 업적이라는 게 뭐가 있냐고 사실은. 음악적 업적이요. 네. 그분들은 산업적으로 외국의 음악들을 빨리 수입해서. 그러니까 박진영 씨 음악 얘기하는 거 박진영 씨는 락 음악 레전드를 몰라요. 레드 제플린, 메탈리카도 몰라 이분은 진짜. 그건 알겠지 설마. 아니 진짜 몰라. 락 밴드를 몰라. 정말 그렇더라고. 메탈리카도 모른다고 박진영 모르더라고. 씨가? 이거 진짜 지금은 궁금하다. 알겠지. 지금은 알겠지. 옛날 인터뷰에는 몰랐었다고. 궁금해. 하여튼 박진영 씨처럼 그렇게 그분은 의시되기 좋아하는 사람이 그걸 암기라도 했었을 텐데. 예를 들어 하다못해 메탈리카는 유명하니까 알 수 있어도 아니면 이럴 수 있지. 그분이라면 내 그분의 성정상 어그로를 끌라고 모른 척 했을 그럴 수도 있지. 어그로를 끌라고 모른 척 했을 수 있어. 왜냐면 그 옛날 그 명언 있잖아요. 에스페란자 스펄딩은 그루브가 없어서 싫어해라는 희대의 명언을 남기신 분이잖아요. 그렇지. 네. 그러니까 어그로 끌라고 그럴 수 그럴 있어요. 수 있겠다. 근데 이분의 음악적 베이스는 사실은 그 옛날 마이클 잭슨 프로듀서 누구지 그 퀸시 존스요. 퀸시 존스라던가 스티비 원더. 뭐 그런 분들한테 있단 말이야. 네. 박진영 씨는 한국 음악적 전통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음악만 놓고 보면. 그렇죠.
심지어 그분이 하는 음악, 그분이 추는 춤, 그분의 태도조차도 그 어느 것도 한국적 맥락 안에 있지 않은 사람이 이 사람은. 한국 사람이 좀 더 겸손했겠지. 근데 유희열 씨도 마찬가지로 데이비 포스터 저기 바비 콜드웰 뭐 이런 팬 그걸 하고 싶어서 한국에서 그걸 하고 싶어서 네. 김현철 씨도 마찬가지야. 웨스트 코스트 리리 트너나 이런 사운드를 내고 싶어서 재즈 사운드, 퓨전 재즈 사운드를 내고 싶어서 했지 이분이 들국화를 재현하고 싶어서 음악을 시작했겠어? 그건 아니라고. 근데 그분들이 그 무주공산인 한국 팝 안에 서태지를 필두로 해서 거기에서 이제 상업적 업적을 쌓고 인기를 만들어 씬을 만들기 시작하니까 이제 그분들이 일종의 시조새들이야 사실은. 그쵸? 그건 맞잖아. 이게 음악적 성취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산업적으로 그리고 대중적인 히트라는 면에서. 그래서 그 씬을 만들고 나니까 근데 2021세기의 K-팝 가수나 아이돌이나 인디 뮤지션들이 볼 때는 그분들을 상찬할 수밖에 없어. 우리의 그쵸? 뿌리를 찾아가다 보니까. 그런데 문제는 말씀대로 그 정도 상찬을 받는 사람 미국이나 일본 같으면 예를 들어서 뭐 일본의 해피엔드 이런 밴드 60년대 밴드잖아. 잊혀진 사람들이라고.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좀 기행을 했거나 못된 짓을 했다 해도 그냥 옛날 일이야 그냥. 말했으면 처음 이제 대표님이 예를 든 것처럼 자니 캐시가 그랬다? 옛날 일이야 그냥. 그렇죠. 그냥 전설 같은 얘기야. 근데 문제는 박진영 씨는 여전히 자기도 현역이라고 주장하면서 뭘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수만 씨나 양현석 씨처럼 뒤로 물러난 것도 참 용단이긴 해. 그렇죠. 예. 근데 유희열 씨도 마찬가지로 내가 현역이야를 증명을 해야 돼. 특히 유희열 씨는 천재 아티스트라는 그게 있다 보니까 음악 데뷔 뭐 유재하 음악 경연대회 수상하신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의 경로와 한국 음악씬에서 어쨌든 왜냐면 그 한국에서 어쨌든 배운 음악. 우리나라는 아이돌 씬도 그렇지만 예체능이 딴따라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서울대 나온 엘리트가 내가 그 오명을 벗기 위해 그 어떤 씬에서 그런 사람들에 대한 그 어떤 수요가 굉장히 갈망이 컸어요. 그래서 하다못해 하숙생을 부른 최희준 씨도 서울대를 나왔다느니 그러니까 그런 게 있었단 말이야. 배우하는 여배우인데 김태희 씨가 서울대를 나왔. 그게 뭔 상관이야. 근데 그분이 그래서 그런 어떤 뭔가 이 딴따라판이 아사리판이 아니다. 갑자기 옥장판. 옥주현 씨 얘기도 시간 있으면 하면 좋겠네. 어쨌든 그 아사리판이 아니다. 우리는 그런 어떤 무언가 우리도 지향점이 있고 우리도 근본이 있고 뭔가 이렇게 스마트한 있고 그리고 이론이 있다. 이론이 있고 이론을 체계적으로 학습해서 그 원칙 하에 창작이 되고 시스템이 굴러가고 있어라고 주장을 하고 싶은 거지. 그래서 사람 물어본 거야. 니네 딴따라 그럼 누구 있는데 했더니 연대 나온 박진영도 있고 서울대 작곡가를 나온 유희열도 있다. 특히 이 사람은 작곡가를 나왔다. 진짜 음악을 전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사실은 그 약간 한국 영화가 2000년대에 흥하기 전에 그 이전에 뭐 박광수 감독님 뭐 저기 누구야 그 임권택 감독 이런 대표 아티스트들이 있었지만 그분들이 21세기의 한국 영화 르네상스와 어떤 작품 내적 심지어 산업적도 없지 연관성이 없는 것처럼 들국화 훌륭한 팀이죠. 뭐 들국화 훌륭한 팀이고 그 이전에 또 누가 있을까요? 그런 히식스? 히식스, 산울림 다 훌륭한 팀이죠. 근데 그분들은 그냥 외딴 섬들이에요. 다 이렇게 다 외딴 섬이고 심지어 연관이 생기려고 했을 때 이게 그런 계보가 생기려고 했을 때 박정희 대통령 75년에 모든 걸 다 절단냈어. 이게 그러면서 이제 맥이 끊겼죠. 그런 것들이 맥이 끊기면서 사실은 산업적으로도 그 작품 내적으로도 연관이 없는 세계가 됐고 90년대 들어와서 서태지라는 사람이 어떤 그런 진짜 산업으로서 의미 있을 정도의 규모의 히트를 하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가 정말로 이제 K-팝이라는 게 바뀌기 시작했다라는 거고 서태지 씨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서태지 씨의 그 나나라요는 닐리 바닐리 노래랑 정말 그냥 진짜 똑같잖아요. 똑같죠. 그냥 똑같잖아요. 여기도 이제 한번 부연 설명하다. 예전에 내가 이거 얘기하다가 또 이게 말을 와전하면 똑같지만 표절 아니야라고 내가 뭐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뭔가 또 설왕설래가 좀 있었는데 저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표절이라는 말의 함의가 이 곡을 내가 베꼈는데 베껴서 내도 그러니까 무전 취식이죠. 무전 취식을 해도 모를 거야. 라는 도적질의 심리를 갖고 작곡을 했다라는 뇌피셜이 그 단어에 심상이 들어있어. 그러니까 유사성이라고 표현 안 한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좋아하는 법정으로 가져가자 했을 때 법에서 판단하는 건 제가 전에도 얘기했던 깃발꽂기란 말. 누가 먼저 했어 그럼. 그래 유사한지 일단 보자. 유사하네? 그럼 누가 먼저 했어? 얘가 먼저 했네 물어줘예요. 그럼 그 안에
법은 절대 그 뇌를 알 수가 없어. 내가 몰래 베꼈는데 들켰네? 이게 아니에요. 이건지 그건 자기 자신밖에 몰라요. 생각하다 보니까 어디서 들려왔어 하고 이렇게 하는 건지 몰라. 근데 이제 표절 판정 딱 났다 그러면은 대중은 그걸 다 덮어서 도둑질했네. 몰래 도둑질 내가 그거 모를 줄 알았냐? 거기서 가져온 줄 모를 줄 알았냐?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제 이게 부당한 건데 제가 생각할 때 서태지 나나를 그냥 제 뇌피셜만 얘기하면 아마 서태지는 밀리 바닐레 그 형태를 가져오면서 그걸 샘플링이라고 그러죠.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럼 랩도 똑같은데 랩의 플로우도 똑같은데 제가 장담하는데 90년대 한국 뮤지션에게 있어 랩이 플로우가 멜로디와 동급의 저작권, 그러니까 독창적인 개성을 가진 멜로디처럼 그 아티스트의 객관적인 어떤 그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따라다따라다 왜냐면 제가 늘 학교 종교 벌교처럼 그냥 저 구호 같은 느낌이니까 저 흐름을 그냥 그대로 차용했겠죠. 그러니까 그래도 됐겠죠라고 저는 아마 그렇게 제 생각은 거의 저는 90% 확신해요. 네, 그랬을 거고 그 전에 왜 인트로든 락앤롤 댄스 이런 것도 AC/DC 네, 그렇죠. 노래를 또 그대로 가져왔죠. 그래서 네. 샘플링이고 랩을 가져오는 건 멜로디를 뺏긴다라는 관념이 아니라 그냥 이거는 그냥 그런 어떤 형태를 음악적인 어떤 형태를 가져왔다라고 생각했을 그래서 이거를 저는 진짜 이게 후려치는 단어인지 올려치는 단어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국산화라는 말로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니 그건 샘플링을 했다면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뭔가 저작권 클리어를 했어야 될 문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과정에서 봤을 때 랩의 플로우까지 따라하는 거는 너무 후한무치하지 않냐라고 후세대가 말을 할 수 있을지언정 현재 관점에서 말을 할 수 있을지언정 내가 그 일을 저지르는 시점에 내가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도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서태지 씨를 선회하자 혹은 뭐 그러자는 게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잖아. 만불 시대 뮤지션은 여러분 35,000불 시대 뮤지션 35,000불 시대 음악학원에서 화성학을 공부하는 지금 10대 여러분들 음대 준비하시는 분들과는 거리감 차원에서 아득히 먼 진짜 파프롬 갤럭시라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사실은 이게 그 산업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한국에 있는 수많은 제조업 기반이라고 하는 게 외국에 있는 것들을 사실은 요즘 같으면 뭘 하려고 하면 지적재산권이 걸려서 요런 기술을 쓰려면 로열티를 내야 되고 뭐 그래가지고 뭐 폰 하나 만드는데 뭐 어디 뭐 미국에다가 네덜란드에 무슨 회사에 뭘 내야 뭐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60, 70년대엔 그런 개념이 구체화되거나 그 고도로 발전하지 않았었단 말이지. 그대로 가져와서 그대로 만들었다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뭐 대부분이 그렇게 로열티에 걸리지 않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를 국산화 개념으로 니들이 그런 음악을 만들어서 한 거는 니들이 미국에서 한 거고 니들이 일본에서 한 거고 나는 그런 거 좋아 보이니 내가 한국에서 하겠다. 한국 지점의 권리는 나한테 있다라는 관점에 가까웠을 거라는 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뺏겼어도 그 자체가 이거는 내가 이거 들고 가서 미국에서 장사하려는 게 아니잖아. 그렇잖아. 그죠? 명랑 떡볶이 내가 캄보디아에서 장사하려고 그러는데 요즘 같으면 명랑 떡볶이 로열티를 내야겠지만 캄보디아에 있는 사람이 캄보디아에 장사할 때는 내가 한국으로 또 베낀 거 역진출하는 것도 아니고 좋은 거 한국에 좋은 게 있어서 내가 캄보디아에 좋은 거 팔려고 그러는데 그게 뭐? 게다가 거기 있는 레시피를 뺏겨온 것도 아니고 좋은 말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해서 내가 대충 근접해본. 그래서 이거를 어떤 한국이라는 나라가 사실은 근본이 없음의 근본이라 K라는 게 근본이 없음의 근본이라는 게 사실은 이거는 어떤 나라가 신생 국가가 근본을 쌓아갈 땐 당연히 겪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베껴야지 뭐 무주공산에서 갑자기 하늘에 뚝 떨어지면 가만히 앉아서 고민하다 보면 이건 이렇게 저건 저렇게 이게 하늘에 뚝 떨어지나? 그럴 리가 없잖아. 그래서 이전 세대가 뭐가 없으니 주변국에서 혹은 선진국에서 이것저것 가져와가지고 우리는 또 이런 거 왜 안 돼? 라는 관점으로 국산화시키면서 한국에서 이런 베이스들을 쭉 깔고 그 토대 위에서 이제 요만큼은 퀄리티는 이제 됐으니까 완성도 이제 나와서 우리 이제 만들 수 있어. 자, 이 기술을 갖고 우리 뭘 할까라고 하는데 뭘 할까라는 방향성도 사실은 사람의 생각이랑 다 영향을 받잖아. 그죠? 그래서 세계적인 트렌드라든가 유행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가져와서 이것저것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으니까 좋은 건 다 해볼게 라고 하면서 이것저것 섞으면서 2차 가공을 하죠. 해외에서 음악은 예를 들어서 아이돌 시스템은 일본에서 가져와서 한국식으로 고도화하고 음악은 미국식 힙합 그리고 사운드 메이킹이나 발라드 같은 거 할 때는 일본식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저것 좋아 보이는 것들을 하나하나 더 가져와가지고 좋은 거에 총합을 만들었더니 그게 K야. 그러면 그 자체로 오리지널리티가 생긴 게 맞아요. 그래서 그 수많은 조합과 레시피를 만들어 놓은 결과물로서 K가 현재 생겼는데 문제는 국산화 전문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하던 기술자들이
박진영, 유희열 같은 이런 사람들이 나 아직 현역이야라고 그때의 방식을 그대로. 그러니까 박진영 씨는 차라리 나. 왜냐하면은 그 박진영 씨한테 곡을 갖다 주는 사람들은 곡을 만들어주는 그 옆에서 편곡해 주는 사람들은 요즘 친구들이잖아. 근데 유희열 씨는 이 음악의 특성상 혼자 해야 되잖아요. 본인이 직접 해야 되니까 이 국사나 전문가, 기술자였던 그분이 다시 음악을 하려고 하니까 이런 참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지는 거야. 사실은 그래서 저는 되게 의미심장한 게 서태지 씨가 어느 순간 음악을 잘 안 내기 시작하게 전 절대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예. 되게 드문드문해져. 드문드문 내면 또 가장 최근에도 소격동을 듣고 누가 봐도 이거는 철치스의 머더 위시어에 비볐다라는 걸 이게 느끼면서 근데 좀 많이 애는 쓰셨는데 여전히 이 방식자 서태지 씨를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그 세대의 한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이해를 해야지 이거를 단순히 법논리, 법적인 논리 혹은 윤리적인 판단의 영역 요것만 갖고 얘기를 하면은 이게 단순히 그냥 서로 망신 주기로 끝나버린다. 그럼 또 이제 댓글을 한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뺏겼다는가 안 뺏겼다는가 왜 자꾸 실드인 듯 아닌 듯 인 듯 긴 듯 까는 듯 올려치는 듯 이상한 말을 하고 있어라고 할 때 그냥 이렇게 얘기했어요. 유사한데 유사하다. 그리고 그게 지금 이 노래를 참조하기 위해서 바로 그 노래를 틀어놓고 한 건 아닐지언정 분명히 그 노래를 이 사람이 모를 리가 없고 다 알고 있었을 것이다. 이건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다. 다만 2022년의 기준과 아까 만불 시대의 기준이라는 게 굉장히 사람이 달랐다. 그냥 극단적으로 마누라를 때리던 시절이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거를 듣는데 압축 발전하는 과정에 일종의 뒤늦은 계산서가 날아왔다. 그죠?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가 그냥 유열 씨가 아마 은퇴하고 그냥 어디 사장이라더라. 그 안테나 기획사 권진아 씨 있는 거기 안테나 사장이라더라. 그렇구나. 뭐 이 정도로 그냥 이제 이름이 지나치게 이제 앞에 프론트로 안 나왔으면은 이 양반도 옛날엔 그랬네. 비볐네. 이러고 아마 끝났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굳이 꺼집어내서 망신 주려고 하지 않았겠죠. 근데 이제 유희열의 유스케라고 이제 거의 이제 굉장히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하나의 음악 유일무이하게 진지한 음악 프로가 됐잖아요. 그 음악 프로의 진행자이자 그 음악 프로의 존경받는 어른이고 거장이다. 하다 보니까 그게 됐죠. 다 후배들이 나오니까 존경받는 거장이고 어른이 돼버린 거죠. 근데 그 어른의 실체다. 뭐라는 식으로 돼버리니까 이게 호사가들 입에 오르내리기 좋고 그럼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불필요한 노이즈냐?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난 거쳐야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이 정산선을 우리가 한번 털어야 돼요, 이거를. 왜냐면 지금 중국이 우리 거 뺏긴다며. 그러니까 저작권이 희박하던 시절에 우리는 뺏겼는데 아무 일도 없었는데 중국은 지금 뺏기다가 막 정산선 날아간단 말이야. 근데 중국이 모르쇠 하고 있지. 근데 그것도 나중에 중국이 좀 더 문화적으로 발전해서 내부의 여론이 들끓으면 걔들도 그때는 정산을 하겠지. 그럼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그렇게 됐을 때 왜냐면 좋은 걸 보는 사람의 눈은 다 비슷하거든. 맞아요. 그거 해보고 싶고 뭔가 가져보고 싶고 하는 거니까. 그렇다라면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숙성될 때까지 그 무엇이 이게 예를 들면 이런 건 있지. 제일 억울한 건 예를 들어 내가 BTS를 만드는데 아직 국내야. 근데 중국에서 BTS는 똑같이 만들었는데 노래도 똑같고 춤도 똑같고 아무도 다 뺏겼어. 근데 중국 11억에서 11억이 팔아줘. 근데 유럽으로 진출해가지고 유럽에서 터졌네. 그래서 미국으로 빌보드 1위 했네. 그러면 이제 뭔가 배가 아프겠죠. 뭔가 그럼 정산설 막 때리겠지. 근데 그런데 분명 이런 관점이라면 후진국의 역사는 뭐냐면 그 안에서만 소비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장담하는데 유희열 씨가 그런 생각 들걸요? 내가 어쨌든 간에 류이치 사카모토와 메일을 주고받으며 유사성을 어쩌니 저쩌니라고 해서 그분이 품위 있게 그래서 그분이 내 음악을 들어보고 그래도 그나마 고견을 이렇게 언급이라도 해준 거가 굉장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렇지. 저로 치면은 스필버그가 나한테 내 영화 보고서는 내 거랑 비슷하긴 한데 그래도라고 해주는 거니까 내가 스필버그랑 말을 섞었다고? 뭐 어쨌든 네가 만든 영화 내가 90분 그래도 처음부터까지 한번 쭉 봤다. 아니 보셨다고? 그게 좀 다를 거라는 거죠. 아마 그런 시대를 사는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이제 저를 포함한 이 세대의 한계이기도 하고 네, 맞습니다. 좋게 생각하자면 우리 세대의 소명 의식이기도 했어요. 입버릇처럼 사실은 그 세대 창작자들이 창작물 안에 그런 태도들이 은연중에 묻어다니는 게 한국은 이래서 안 돼. 라던가 한국은 이게 문제야. 라는 문제의식들이 그런 작품이나 영화나 문학 작품이나
드라마나 이런 데서 묻어 나오는데 저는 그게 오징어 게임 얘기할 때 한번 했지만은 90년대부터 관성적으로 하던 한국 사회에 대한 습관적 비판들이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묻어나는데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는 건 누구나 좋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은 철진한 문제의식은 하나만 하는 소리거든요. 오히려 문제가 이미 해결됐는데도 문제가 있다고 우기면서 문제가 되지 그게. 그런 게 일종의 세대의 한계인데 일단 문제의식과 그 소명의식 그리고 그거를 해결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고 여전히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골몰하는 그 과정 자체가 이 대표님 자주 표현하는 컨템퍼러리에서 벗어나는 거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 자체가. 그죠. 그래서 저는 좀 심하게 얘기하자면 저는 이빨처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석에서. 이 모든 것은 유행가다. 영화도 마찬가지고 대중예술이 마스터피스가 되는 건 뭐 모차르트가 무슨 지미 핸드릭스 아니면 무슨 에이젠슈타인 딸코프스키가 되는 거는 그 자체로도 빛날 수 있지만 컨템포러리가 하느니 말하는 시대와 끈떨어지고 구식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깎아 내려가는 내려치기를 다 견디고도 버텼기 때문에 마스터피스가 되는 거예요. 그것들조차 동시대. 예를 들어 그럼 딸코프스키의 희생은 그냥 순수하게 예술 영화잖아요. 그렇지 예술 영화인데도 그건 그 당시에 예술을 소비하는 그 예술 소비 시장이 있었죠. 예술 소비 시장에서 그들의 대중 영화예요. 그거 예술은 얼마나 고결하다고 그냥 그런 조금 어렵게 만든 그런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그런 게 있는 거지. 지금 재즈 아무나 매니아들의 장르라고 해도 재즈 듣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에겐 대중가요지. 그렇지. 유행가예요. 유행가인데 유열 씨가 만든 그 유행가가 시간의 그 깎여내림과 내려치기를 지금 당하는 과정이다. 그리고 그 사이에 그럼 이 내려치기를 당할 때 뭐가 깎여져 나가는 거냐 지금 드러내지는 게 뭐냐라는 거죠. 순수하게 음악만으로 남겨져 버리니까 아쿠아랑 유사한의 음악적인 건 판단인 거고 거기에 깎여내려져 갔던 것들을 제가 지금 이 방송에서 주워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했던 거죠. 그 시간에 깎여 내려갔던 것이 우리 시대의 소명의식이고 만불 시대 후진국에 자랐던 후진국 뮤지션 아티스트들의 심상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윤상 씨가 입버릇처럼 인터뷰하실 때마다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강수지 씨 그 보랏빛 향기 돈 받아서 낙원산 가서 그 돈으로 다 악기 샀다. 그 악기를 사기 위해서 웃긴 건 이 악기로 뭔가를 만들어서 너에게 줄 게가 아니라 저 악기를 사기 위해서 당장 이 일을 해야 되고 이 일로 다시 또 그 악기를 사서 그 악기 산 김에 요 일에다 그걸 또 쓰고 그게 우연히 히트가 됐더니 또 돈을 벌어서 그걸 또 다시 또 악기를 사고 이 과정을 반복하는데 이게 좋게 들으면 낭만적이기도 하지만 나쁘게 들으면 그렇게 비싼 악기를 이 후진국에서 그 수입품이잖아 진짜. 그 수입품에다가 그리고 그때 사치품이라 관세도 셌어. 사치품이잖아요. 왜냐면 예체능이란 게 그런 거잖아요. 우리 왜 공놀이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모든 엔터테인먼트는요. 제조업이라든가 생활을 일궈 나가시는 분들, 회사를 출근하시는 분들에 비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예술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 정말 하찮은 일이에요. 뭔데 그게? 그냥 노래 부르는 건데 노래 부르는 건데 나가서 지금 밥 만들고 아이를 돌보고 뭘 만들어서 깎아서 팔고 건물을 세우는 사람들보다 무슨 공놀이하고 노래 부르고 그게 대단한 건데 애니메이션이 뭐가 대단해? 종이에다 그리는데 자연을 환경 보호하려면 애니메이션 안 하는 게 나아. 내가 옛날에도 얘기했잖아. 환경을 보호하려면 안 하는 게 나아. 이 모든 걸 안 하는 게 나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그거에 마음을 쓰느냐. 예술이란 게 무엇이냐. 우리가 생활을 살아가는 비어있는 그 어떤 곳. 인간은 돈으로도 먹는 것으로도 사지 못하는 그 어떤 공동의 시간이 있다. 비어있는 시간이 있단 말이야. 그 시간을 누군가의 그 아름다움이 제가 저번 주 내내 임윤찬 씨가 저에게 채워줬던 것처럼 그 누군가의 아름다움이 나를 채움으로써 내 삶의 동력과 내 삶을 무언가를 해주고 그게 일반 대중이 잊혀지더라도 추억이 되고 누군가에게 어떤 그런 게 되는 거죠. 그게 사람의 문화가라는 게 문화라는 이름으로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깎여내려져 가는 것들이 잃어버린 그들의 세계관. 이거야말로 세계관이었던 거지. 그들의 유열 세대의 세계관이란 건 그랬다. 그러니까 그 시대적 맥락 안에서 사실은 기본적으로 나 개새끼야. 나는 나쁜 짓을 할 거야. 라고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그러니까 유열 씨도 나 베껴서 돈 벌어야지라고 한 게 아니야. 나 베낀 다음에 완전히 그냥 힙한 거장 될 거야. 아주 높은 확률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특히 공공의 자기의 그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는 사람들은 다 좋은 의도를 갖고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베끼는 일이 좋은 일이 될 수 있어? 이상하잖아. 요즘 기준으로는. 근데 90년대, 80년대 맥락 안에서는 외국에 좋은 걸 베껴오는 것 자체가 좋은 일이었다는 거야, 이 사회에.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같이 고려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실은 말씀대로
그 맥락이 그 세계가 사라져버린 지금 단계에서 전혀 다른 세계관의 사람을 평가를 해버리면은 이거는 우리가 어디서 봤는 이거야말로 사실 근본을 세운 일이거든요. 네. 이 경로를 이해하는 일이야말로 우리가 내가 한번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던 영화 음악을 만들었던 사람을 저분이 나의 근본이셔라고 뜬금없이 상찬하는 것 말고 우리가 어떤 오욕을 견뎌가면서 혹은 영광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는가라는 이 경로를 살펴보는 일이 사실은 더 의미 있는 이게 유희열 씨가 일이 생각보다 커지길래 네. 우리가 이 얘기를 사실은 얼핏 하긴 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표절에 대한 얘기도 많이 했고 그러니까 마날람이 했던 방송 중에 제일 반발이 컸던 것 중에 하나 표절에 대한 태도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대중예술은 특히 모든 예술이 다 그렇다고 하지만 대중예술은 특히 서로 참조하고 복제하면서 발전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저작권 개념이 생겨서 복제하는 것에 대해서 윤리적인 예단을 하기 시작한 시대 자체도 근대의 산물이에요. 이것도. 그래서 사실은 근대가 고도로 발달한 이후 얘기지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자유연애보다도 짧아요. 네. 네. 그래서 그 전에 창작이라는 건 사실은 베끼는 게 오히려 더 자연스럽고 그리고 그 과정 안에서 실현자가 어떤 유니크함을 예를 들어 이민찬 씨가 연주한 거는 라마니노프가 만든 노래는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연주를 했는데 그 안에서 무슨 유니크함이 있느냐. 근데 있잖아. 그렇죠. 그게 거기서 그걸 단순히 악보 보고 똑같은 거 쳤네 유니크한 게 없네라고 할 게 아니라는 건 거지. 그래서 같은 거보단 차이를 찾는 작업을 먼저 해야 되는 게 사실 대중문화나 예술을 볼 때 먼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하고 같은 거야 비슷하지. 나랑 이 대표님이랑 팔다리 있고 머리 있고 똑같이 생겼는데 뭐가 달라. 그런 관점으로 보는 것보다는 그래서 베꼈는데 왜 베꼈냐 뭐가 다르냐 라는 것을 좀 선회하려는 일부러라도 그렇게 하는 작업이 되게 중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루이치 사카모토 선생님의 네. 그 표현은 정말 이 시대의 어른으로서 현자의 말이었어 정말. 네.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전 세계 음악인들이 존경하는 사람으로서 어른의 태도였다. 그래서 루이치 사카모토의 그 성명문이 단순히 마음이 넓으시네 어른스럽네라고만 생각할 게 아니라 저희가 하는 얘기랑 같이 연관지어서 왜 그 성명문이 감동적이었는지라는 거를 좀 이해를 하시면 좀 더 이해가 되실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어쨌든 루이치 사카모토도 일본이 고도 성장하는 길을 보냈던 사람이고 그렇죠. 본인이 공부를 해본 과정이 있고 그리고 우연히 무언가가 비슷해 본 적도 있을 거고 누군가가 자기를 뺏긴 경험도 있을 텐데 그 안에서 창작이 뭔지에 대한 어떤 본질에 대한 얘기를 되게 그 짧은 글 안에서 되게 명료하게 짚어주신 것 같아가지고 좀 깊게 그 말에 대해 좀 깊게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표절이네 이러면서 막 무슨 표절 사냥단 이러면서 조리돌리 중요하지. 도적질하는 걸 잡아내는 건 중요하지. 사회의 기강을 위해서. 실제로 진짜 저희도 말은 할 수 없는데 그런 인간들도 많아요. 그런 후한무치한 애들 많아요. 네. 영화계에도 있고요. 제가 전에도 말했잖아요. 저희 이전 에피소드에서 최대한 다르게 레퍼런스만 드리고 이걸 이런 느낌 해주세요라고 했는데 그 나중에 점점 안 닮았잖아 해서 최대한 피해갔더니 안 닮았다 해서 그냥 똑같은 곡 줬더니 바로 이거야라고 했던 사람도 있다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후한무치한 사람들도 많고 또 약간 이 얘기를 잠깐 할게. 사실 지금의 그 유희열 씨의 약간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또 곡이 워낙 다량으로 발굴되다 보니까 일본에서 지금은 이제 조금 사그러들은 칸노 요코 씨가 그렇지. 카우보이 비밥 때 그 사태. 일본에서는 표절을 파쿠리라고 하죠. 그 칸노 요코 파쿠리라고 해서 그냥 영어로 치셔도 이 유튜브에 자료가 많습니다. 칸노 요코 씨가 그 파쿠리로 일단 거의 일본에서 약간 이게 요즘 작업을 하시나는 제가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칸노 요코 씨는 특히 영화 음악가니까 난 사실 그걸 들으면서 칸노 요코 씨가 물론 내가 보기에 칸노 약간 조금 어떤 부분 후한무치할 정도로 뺏긴 것 같은 느낌이 있어. 근데 왜 그런지도 알겠는 게 이 양반 특히 영화 음악가잖아요. 감독들이라고 다 영화에 음악에 조예가 있고 이러지 않습니다. 당연히 저기서 무슨 영상을 보면 음악이 떠오르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을 그 위에 얹어보고 그게 약간 인상이 바뀌어요 사실은. 그래서 아마 이 양반들이 빠르게 작업해야 되니까 특히나 왜 영화라는 게 또 웃긴 게 후반 작업 뮤지션들은 그러니까 포스트 프로덕션 쪽은 앞에 놈들이 다 일정을 지들이 다 충분히 그러지. 시간 다 쓰고 마지막에 몰려서 줘요. 진짜 숙제하듯이. 그러다 보니까 음악가가 처음부터 충분히 시간을 들여서 영감이 올 때까지 감나무에 감 떨어질 때까지 기다린다가 아니라 다음 주까지 믹싱하게 달래. 그러니까 찍어야 돼 그냥. 그러니까 그냥 되게 공장 같다 보니까 레퍼런스를 줘요. 나 이런 음악을 하겠다. 그럼 여기서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안노 히데아키가 준 그 레리비가 그 레리비를 준 거야. 그러니까 그랬을 거야. 그 아마 안노 히데아키가 과연
레디비랑 다르게 해주세요라고 했을까? 그럴 수도 모르겠어요. 그거는 모르겠지만 카노요코가 특히나 영화음악가이기 때문에 아마 레퍼런스를 놓고 작업하는 거가 아마 업계에서 감독들이나 프로듀서가 와가지고 분명히 그렇게 해서 스피드하게 쳐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카노요코가 그래 잘했다 못했다 이런 판단을 난 내리고 싶지는 않고 그거는 그냥 그 문화권 그리고 그 시대가 알아서 그 원 저작자가 알아서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하는 얘기가 이거를 윤리적 판단을 들으시는 분이 각자 하는 거는 그건 각자의 몫이에요. 우리가 이게 옳다 그르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 상황과 맥락을 살펴보자라는 건 거죠. 그렇죠. 그래서 카노요코는 나는 그냥 그러니까 카노요코 씨의 작업을 아마도 내 느낌엔 그랬을 것 같아. 밀려 들어오는 작업량과 밀려 들어오는 레퍼런스. 시간은 없고. 시간. 그래서 이런 느낌의 뉘앙스의 맹기로. 우리 제가 제일 잘하는 맹기로라는 느낌으로 얘기했고 실제로 그걸 굉장히 잘 구현해내는 사람이었고 그러다 이제 그 레퍼런스가 이제 계속 발굴이 되면서 무언가 했던 거죠. 아마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도 지금 비슷한 거고 그래서 박 박사님 말씀대로 판단은 각자 하는 건데 우리가 얘기하는 건 저간의 사정이 이런 게 조금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뭐 그것 때문에 용서해 주라 이런 얘기도 아니고 그것 때문에 뭐 잘했다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그랬다. 회색지대가 있다. 그렇죠. 산업화 세대라든가 민주화 세대 이제 아날레에서 많이 얘기했지만 각 세대의 업적과 명과 암이 다 있어요. 그럼요. 명과 암이 있어요. 근데 암이 발견됐다고 해서 그 세대 전체를 후려칠 필요도 없고 명이 발견됐다고 해서 지나치게 올려 영웅하고 전설로 만들고 이럴 필요도 없다라는 거지. 그 시대의 상황에 맞게 그들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하다 보니 그런 일이 된 거지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유난히 박진영, 유희열 이런 사람들은 표절이 문제가 많을까? 왜 서태지는 아직도 팬이 워낙 많으니까 왜 서태지 빠들은 아직도 이렇게 표절에게 발작을 할까? 그러니까 요걸 갖다가 지금 30년이 지났으면 한 번쯤은 다시 한번 이 일을 계기로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다들 게시판 보고 있으면 다 이 얘기만 해서 법으로 되냐 안 되냐. 베꼈으니 도둑놈이다. 이 얘기만 하고 있는 건 거야. 그렇죠. 응징해야 된다. 네, 답답한 거예요 보다 보니까 그게. 응징해야 된다. 근데 저는 약간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뭐 예를 들어 신중현 씨도 미국 락 뮤직을 하고 싶어서 했던 거. 히식스는 뭐 사이크델릭. 들국화의 락 뮤직이 뭐 한국에서 뭐 갑툭튀한 거야? 서구의 음악이지. 뭐 그렇게 생각이 들고 어쨌든 음악 얘기가 뭐 얘기하다 보니까 숏이 아니네. 얼마죠 소리? 그러네. 얘기하다 보니까 어쨌든 그렇네요. 뭐 이렇게 얘기할 건 아니었는데 어쨌든 전 짧게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딱 이 얘기만 하려고 했던 거예요. 아까 준비했던 말. 만불 시대의 뮤지션과 35,000불 시대의 뮤지션은 다르다. 근데 그 둘이 현역에서 활동하고 같이 현역에 있으면 이런 문제가 생긴다. 그렇지. 그리고 아까 얘기했어. 300달러 시대에 태어난 뮤지션과. 근데 이거 진짜 농담이 아니라 정말 다릅니다. 맞아요. 음악을 아예 뭐라 그러지? 구해서 들을 수가 없었잖아. 음악을 구해서 트는 데까지가 엄청난 노동이 필요했죠. 자본과 노동이 필요했지, 시간과. 그거 자체가 그 자체만으로 문화적 격차가 생겼잖아요. 음악을 듣냐 못 듣냐. 94년에 유희열 씨가 팬메네스니 음악에 영향을 많이 받아서 앨범을 냈지만 90년 이전으로 가면 팬메네스니 앨범을 구해서 CD에든 테이프든 구해서 트는 것 자체가 사실 어떤 사람에게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럼요. 그거를 듣는 것 자체가 이미 문화적 격차에서 그렇지. 내가 이름을 아는 것부터가 팬메스난 이름을 어서 봐 그거를 내가 너보다 위에 있다 약간 이런 걸 자부심을 막 은근히 킹받게 하는 그런 소재의 땔감이 될 수 있는 그런 정도였다는 거지. 그치. 요즘이야 그러면 뭔데 이럴 수 있지. 왜냐면 그럼 너 이거 알아 이러니까. 아이고 뭐 아무데나 그냥 네이버 창 켜서 검색하면 바로 나오는데. 오늘까지 몰랐어도 검색하면 자료가 나오잖아요. 아 이런 거였어? 들어볼게로 끝나면 되는데 그때는 자료가 아예 없어. 자료가 아예 없으니까 그런가? 그게 뭐였지? 막 이러면서 이제 지나가는 건데 어쨌든 어려운 시절을 겪어서 선진국 초입에 다다른 어떤 나라가 내부적 진통을 겪고 있다. 약간 이렇게 생각을 압축 성장과 어떤 세대 간의 문화 격차라는 것으로 인해 벌어지는 충격 중에 하나고 그게 한국이라는 나라가 발전하는 경로에서 음악뿐 아니라 모든 분야에 다 벌어졌던 일이다 사실은.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래서 뭐 이렇게 터질 일이 터졌다. 네, 그렇죠. 유희열 씨 실드 아닙니다 이거는. 또 터질 일이 터졌다 이러면 또 마치 그 뭐라 그러지? 벌 받는 거 그 사자성어 있잖아. 당연히 사필귀정? 사필귀정 또 약간 이렇게 근데 생각할까 봐. 사실은 좀 그런 의미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늦게 날아온 계산서다, 정산서다라는 맥락도 분명히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앞으로도 벌어질 거고 과거에도 벌어졌었는데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이걸 어떻게 평가할 거냐 이걸 갖다 어떤 이 한국이라는 나라 공동체가 갖고 있는 공동의 부채로 생각을 할 건지
아니면 저건 저 형들이 잘못한 거지 이 똥을 내가 왜 뒤집어 써야 돼라고 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개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끝나가는 판에 여담으로 얘기하면 재밌는 걸 잠깐 여담으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미 hend릭스 듣고 이게 그러니까 미군 부대에서 드러 나오는 그런 락 뮤직을 들으면서 방에서 혼자 기타를 연습했던 신중현 씨는 나중에 책을 내십니다. 독자적인 기타 주법이라며 33주법이라는 그게 담긴 그러니까 그분의 개인적인 노하우죠. 네. 노하우와 본인이 독학해서 뭔가 이뤄낸 어떤 성취를 담은 건데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33주법 이 책 아무도 모른다. 정말 기타 좋아하는 애들이 좀 몇 명 알까 말까. 심지어 뮬에다가 아마 기타 애호가들이 모인 그 뮬에 던져도 모르는 사람 태반일 거예요. 이게 바로 단절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쵸. 그분이 어쨌든 한 시대를 풍미하고 자기의 노하우를 총집한 무언가를 냈는데 아무도 몰라. 이런 나라였다는 거지. 아사리판이었다. 그렇죠. 네.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워낙에 시스템의 노하우가 잘 안 쌓이는 나라이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그 어떤 아카이브라는 게 존재하지 않고 아카이브 그리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될 것 같으면 매뉴얼 안 읽는 민족이잖아요. 뭐 해봐서 될 것 같으면 그냥 하는 거지. 그런 민족이라서 그런 매뉴얼들이 가치를 어떻게 인정을 받지 않아. 그 매뉴얼 만들 생각도 안 하고. 그래서 그런 나라기 때문에 그런 와중에서 터진 여러 가지 어쨌든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젊은 친구들이 보기에는 좀 열받을 수 있어요. 내가 존경에 맞이한 존경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던 어떤 사람이 나를 배신한 것만 같은 그런 기분 나쁨이 있을 수 있지만 저간의 사정이 이런 게 있다라는 걸 아시고 그리고 그 유희열 씨를 비롯한 그 70년대생 어른 대접받는 그분들에게도 하고 싶은 말이 스스로에 대한 좀 메타인지가 있어야 돼요. 내가 했던 행동들이 그때 그 시대상에서 어떤 맥락이었고 지금 그게 이렇게 보일 수 있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자꾸 그걸 갖다가 아니 그 사실은 뭐 막 제가 욕하고 싶지는 않은데 그 류이치 사카모토 성명 보고 나서 유희열 씨가 음악으로 보답하겠다 뭐 이러고 넘어가더라고요. 나는 그 반응이 최선인가라는 생각이 솔직히 좀 들기는 해요. 개인적으로는. 그럼 어떻게 저는 이제 음악계를 떠나겠습니다. 음악계를 떠나겠습니다. 농담이고 그러니까 스스로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스스로 좀 돌아보면서 좀 뭐라 해야 되지? 내가 시대가 지났으니 내가 이렇게 보일 수 있겠구나라는 면에 대해서 스스로 그 세대 자체가 좀 성찰을 하는 계기 좀 성찰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왜냐하면은 너무 이게 진짜 이건 뭐 눈꼬리 실이나 이런 느낌이 아니고요. 그들이 씬에서 요구받는 역할에 비해서 좀 넘쳐요. 그들의 역량이 좀 안 된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긴 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고. 과잉 올려치기 당했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올려치기 당했다. 뭐 전 그거보다도 그냥 무엇보다 아타시인 그분이. 그분이 한번 자뻑하여서 사시는 거니까. 어쨌든 간에 그분이 또 한국 음악계 그런 카피라이트 클리어에 관한 솔루션을 또 이렇게 이게 불처럼 가져오셨기 때문에 그분만 따라하면 큰 문제 될 게 없다. 그리고 의외로 미국 뮤지션 거 뺏기면 그래서 괜찮은 것 같아요. 걔는 돈 주면 다 괜찮은 것 같아요. 비즈니스니까. 비즈니스니까 뭐 그게 뭐 이렇게 막 돈은 됐고 이건 자존심 이런 거 아니더라고 미국 애들이. 그래서 그런 것 같고 전 세계 모든 게 다 그게 있다. 윌리 딕슨도 레드 제플린을 고소했었다.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이겼다. 그렇다고 해서 레드 제플린의 업적이 표절 뮤지션으로 폄하당하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지. 시대적인 게 있다. 그리고 실제로 레드 제플린 시절이면 아마 그 시절에 그거 체스 레코드 그 소울 뮤지션들에 대한 락큰롤 소울 뮤지션에 대한 그 어떤 우리 아까 말했던 만불 시대 뮤지션들처럼 영국의 뮤지션들도 그런 맞아요. 음악으로 그런 식으로 접근했을 거기 때문에 실제로 뺏겼을 거고 많이. 실제로 많이 뺏겼고 그리고 그때 그게 카피라이트라는 개념이 없었을 거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물론 이제 이런 얘기는 하세요. 그러니까 왜 꼭 이렇게 가면 꼭 이렇게 유이치 사카모토를 유희열 씨가 뺏겼다 하면 반대는 없냐? 반대도 있죠. 왜 없겠어? 왜 우리가 안 찾는 거지. 우리가 안 찾는 거고 실제로 주다스 프리스트와 신해철 씨의 건도 있지 않습니까? 그 반대의 건이라고 얘기되어지는. 그러니까 그리고 그 실제로 신해철 씨 반응이 좋았잖아요. 내가 형들을 리스펙트하기 때문에 형들에게 어떠한 것도 제기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음악이라는 게 단순히 그러니까 이거를 저는 약간 다른 의미는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산사에서 그분들에게 뭔가 조금 이렇게 그분들도
이게 정신 차리라고 하면 좀 야박한 말이고 그냥 그분들에게도 좀 뭔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좀 큰 틀에서 자기들이 밟아온 경로에 대해서 좀 반성적으로 성찰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젊은 분들에게는 나는 그런 게 난 예술이 예술을 자꾸 IP로 접근하는 거. 아 그러니까 누구의 재산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훔쳐갔을 때 그것은 내가 응당한 대가를 받아야 되는 어떤 것이야로만 접근하는 그 태도가 썩 좋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재산권. 당연히 내 재산을 누가 가져가면 힘들고 열받고 억울하지.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어떤 이 업계가 이것이 어떻게 작동하는가에 대한 거는 가져야지. 하늘 아래 똑같은 게 없다면서 내 것만이 IP라고 해서 그 IP를 그러니까 지적 재산권 재산으로 놓고 타인을 나의 재산권에 접근하는 어떤 그런 어프로치하는 사람으로만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 좀 협소한 세계관이지 않나. 그러면 이제 조금은. 댓글에 이 대표 네 거 뺏겨가면은 한 찍소리 하지 마라 이럴 거 아니야. 아니지 내가 몽둥이 들고 찾아갔지. 내가 6년 전부터 만든 몽둥이 있어. 쿨 몽둥이라고. 맞으면 죽어. 그거지. 그 내 건 내 거고 네 건 내 거고. 그러지 맞아요. 한국인은 이렇게 하는 거야. 농담이고 그러니까 좀 더 내 거를 도적질 당했어도 화내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창작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넓은 관점으로 봤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류이치 사카모토는 왜 내가 그런 말을 했는가? 그런 걸. 그 빠친코의 선자 김치도 레시피 있다. 저작권 있다. 그렇게 치면 그거 바로 그냥 그걸로 그러니까. 애들 먹여 살렸어. 네. 바로 로열티 물어야지. 그러니까 되게 그런 유난히 좀 밑에 세대로 갈수록 저작권이라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 우리는 사실 자라면서 크게 체화가 안 됐던 세대고 그렇죠. 이제 요즘 흔히 말하는 MZ나 젊은 세대들은 그 저작권이라 이게 재산이 될 수 있다는 요 개념에 되게 익숙한 세대다 보니까 그냥 뭔가 창작물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도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좀 다른 얘기지만 저기 왜 회사에서 왜 이렇게 생산직 노조 말고 사무직 노조가 새로 생긴다잖아요. MZ 세대를 주축으로. 그래서 MZ 세대가 기존에 사실 그러면서 윗세대들과의 그 어떤 문화적 격차에서 자기들의 그 어떤 그런 지분이라든가 그런 것들 또 격차 갭에 대해서 뭘 얘기하기 위해서 단체를 조직하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보면 이제 그거랑 사실 이 사건이랑 별로 다르지 않아요. 이 세대와 전 세대 사이의 그 문화적 격차. 우리는 그걸 별로 그렇게 크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라는 부장님이 그건 아니죠라고 얘기하는 친구들과 대화의 창을 열어야지 투쟁의 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말씀입니다. 어쨌든 쇼츠가 안 됐다. 그러게. 둘이서만 얘기하는데도 시끄러웠다. 그렇네요. 그동안 셋이 얘기했던 건 괜히 오버 스펙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앞으로 이제 나 혼자로 이제. 자, 여기까지 들어가 주신 청취자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박 박사님은 또 바쁘셔서 지금 또 가셔야 됩니다. 저는 이제 끝나고 저 혼자 쓸쓸히 술을 먹으러 가겠습니다. 요즘 술꾼이 되셨습니다. 술이 아니야. 난 네가 아까 얘기한 이론에 반대. 술이 세진 거예요? 간이 포기한 게 아니라 간이 깨어난 거지. 이게 이제 청취자분들 이런 얘기 잘 아시면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술을 젊을 때 한 잔만 마셔도 빨개진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해독 능력이 떨어져서 그렇다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나이 먹고 술을 잘 먹게 됐을 때는 해독 능력이 늘어난 게 아니라 간이 포기한 거다 해독을 라고 하는 얘기를 어서 들었거든요. 이 말이 맞는 소리인지 근거가 있는 얘기인지. 근데 술이 실제로 늘었단 말이야 내가. 그러니까 저도 그래요. 저도 한 잔만 빨개지던 사람인데 요즘 잘 들어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소맥 말다가 소주를 콸콸 붓는 걸 보고 우리 박 박사가 아니 무슨 술을 그래서 내가 이랬나? 약간 이렇게 해서 위스키 사모하네 요즘에.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거는 해결해 주시는 뭐 누군가 집단지성 해결해 줄 거야. 어쨌든 그런데 그래서 저는 혼자 술을 먹으러 가겠습니다. 들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또 저희가 시간 내서 최대한 이 바쁜 사람들이 어쨌든 연락도 안 돼. 그런 게 있습니다. 저 진짜로 저는 안 바빠요. 저는 안 바쁩니다. 들어주시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